인류가 종말 생존 게임에 내던져졌을 때 모두가 초능력을 차지하려고 미친 듯이 싸웠다. 무한한 재력을 선택한 에단 콜만 빼고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종말에 지폐는 휴지 조각일 뿐이라며 그가 미쳤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위협이 좀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진정으로 끔찍한 존재는 바로 능력을 가진 산 사람들이었다. 시스템 알림이 울리자 에단과 300명의 다른 플레이어들은 곧바로 게임 속으로 던져졌다. 시스템은 모든 플레이어가 현실 세계에서는 이미 사망했다고 선포했다. 부활할 기회를 얻으려면 이 종말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만 했다. 곧이어 초기 아이템 선택이 시작되었고 에단은 무심하게 선반을 훑어보았다. 진열된 아이템은 거의 다 모종의 초능력이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광신도처럼 달려들 때 그는 곧장 목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무한한 재력이라고 적힌 금화를 발견했다. 에단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에단의 학교 학생회장인 라이언 워커는 마인드 컨트롤을 선택했다. 라이언은 에단이 금화를 챙기는 것을 보자마자 그를 조롱했다. 에단 콜, 너 진짜 그 정도로 돈에 미친 거냐? 세상이 망하고 있다고. 이제 와서 돈이 무슨 소용인데? 에단은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라이언은 이미 캠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학생 클로이 베넷을 향해 몸을 돌려 무엇을 골랐는지 묻고 있었다. 클로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대답했다. 심지어 좀비들까지 그녀에게 매혹될 것이었다. 그 능력이 자기를 지켜줄 테니 그녀는 자신이 절대 죽지 않을 거라 확신했다. 모든 아이템이 주인을 찾자 시스템이 다시 울리며 모든 플레이어에게 능력을 단련할 1년의 시간을 부여했다. 1년의 준비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종말 모드가 시작되며 이 게임의 최종 우승자는 단 한 명뿐일 것이라고 했다. 오직 최후의 생존자만이 최종 보상을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된다. 그 규칙을 듣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동맹을 맺을 계획이었던 사람들조차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생존 게임에 진정한 친구 따위는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적이었다. 그리고 시스템은 모든 플레이어를 게임 세계 곳곳으로 무작위 순간이동시켰고 에단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종말 생존 계획에 착수하여 전체 세계 지도를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그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섬 하나를 찾아냈다. 대피소로 쓰기에 완벽한 크기였고 본토에서 까마득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섬은 사실상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지진대도 아니었고 주요 태풍 경로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활화산도 없었으며 심지어 넓은 천연 평야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 평야는 활주로를 건설하기에 안성맞춤이었고 섬을 둘러싼 푸른 산맥은 천연 은폐물이 되어주었다. 에단은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10억 달러를 쏟아부어 섬을 통째로 사들였고 그곳을 헤이븐 아일랜드라 명명했다. 외부에는 관광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라고 거짓말을 쳐뒀다. 그는 대형 유람선 10척을 구입하고 수많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건설 장비와 건축 자재를 섬으로 단번에 실어 나르며 모든 기업 임원들에게 엄격한 기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유람선이 마침내 도착하여 건설 현장이 고립된 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그들 중 누구도 헤이븐 아일랜드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 그 후 인부들은 기본적인 활주로 건설을 시작했다. 활주로가 완성되자 에단은 비행기 100대를 사들였다. 그는 전세기를 이용해 전 세계의 건설 인부들을 헤이븐 아일랜드로 수시로 실어 나르며 밤낮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 헤이븐 아일랜드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사전에 전파 방해기를 설치하고 모든 인부의 휴대폰을 수거했다. 먼저 섬에 10개의 강화 요새를 건설했다. 진도 12의 강진도 버텨낼 수 있도록 최고급 자재들만 엄선했으며 각각의 요새는 치밀하게 위장되었다. 위성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지만 이 요새들은 그저 미끼에 불과했다. 진짜 종말 대피소는 핵 공격마저 견뎌낼 수 있게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지하 요새는 생화학 공격에도 완벽히 대비되어 있었다. 땅을 파고드는 좀비라도 5m 두께의 강철벽은 절대 뚫을 수 없었고 지상 요새들에는 모두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 통로들은 극도로 비좁아 한 번에 단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었고 내부는 복잡한 미로처럼 설계되었다. 침입자라면 올바른 경로를 찾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운 좋게 요새문 앞까지 도달한다고 해도 가는 길에 깔린 함정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그리고 만약 통로 하나가 폭파되더라도 에단은 다른 경로를 통해 언제든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하 요새는 그의 생매장용 관이나 다름없게 될 테니까. 종말의 핵심은 에너지였다. 그래서 에단은 전력 문제부터 해결하기 시작했다. 그는 섬에 풍력, 조력,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설치했고 무려 5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다. 대형 발전소 2개는 일상 가동용으로 사용되었다.
또 다른 대형 발전소 1개와 중형 발전소 2개는 예비용으로 보존되었으며 5개의 발전소 모두 지하와 해저 곳곳에 분산 배치되었다. 그 위에 지하 바이오가스 탱크를 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동 발전기, 대형 예비 배터리, 그리고 디젤 연료까지 단단히 준비했다. 그는 또한 빗물 수집기, 해수 담수화 시스템, 지하수 정화 설비를 설치해 식수 문제까지 해결했다. 이 시스템들은 오염된 지하수조차 안전하게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정화할 수 있었고 순간 고온 살균, 순간 저온 살균, 그리고 자외선 살균 설비까지 뒷받침되었다. 종말 상황에서는 대홍수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그는 화학 살균 시스템과 지하 요새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특별히 처리하도록 설계된 폐수 처리 시스템까지 추가했다. 모든 벽에 방수 처리를 했고 모든 보안문은 빈틈없이 밀봉되었으며 지하 배수 시스템은 극한의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지하에 깨끗한 공기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여러 대의 공기정화 시스템도 설치되었다. 또한 그는 절대적인 비상사태를 대비해 10만 개의 산소통을 비축해 두었다. 지하 대피소는 12개의 독립된 구역으로 나뉘었다. 한두 구역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구역들은 계속 가동될 수 있었으며 각 구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세 구역은 최신 자동화 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채소를 기르고 물고기를 양식하며 닭을 칠 수 있었다. 다른 두 구역은 애단이 10년 동안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의약품, 식량, 식수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머지 구역들에는 침실, 주방, 식당, 오락실, 체육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욕실과 의무실 역시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일반 사람들이 그의 프로젝트에 의구심을 품을 때마다 에단은 그저 돈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더 벌고 싶어 했기에 훨씬 더 맹렬히 일했다. 에단의 돈은 결코 마를 일이 없었으므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어마어마한 양의 중화기를 사들였다. 여기에는 기동전투 로봇과 장애물 제거 로봇도 포함되어 있었다. 돈만 충분히 지불한다면 심지어 특수 경로를 통해 핵탄두 2개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어느 숨겨진 만에는 핵잠수함과 항공기를 보관해 두었으며 지하 요새에서 곧장 이어지는 터널까지 파놓았다. 그런 다음 에단은 2명의 교관을 고용해 매일 잠수함과 항공기 조종 훈련을 받았고 동시에 능력자들에 대비한 외곽 방어선을 구축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는 대형 인공암초를 설치하여 다가오는 어떤 대형 선박이든 쉽게 좌초되어 침몰하게 만들었다. 섬 가까이에는 에단이 전체 외곽을 두르는 전기 울타리를 세우고 연안 수역에 폭약을 매설했으며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레이더들은 섬에 접근하는 모든 것을 감지하여 방어 시스템이 즉각 격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심지어 바이러스를 옮기는 새들이 섬에 내려앉지 못하도록 하늘에 거대한 전기 그물을 쳤다. 꼬박 1년이 흐른 뒤 마침내 섬의 모든 방어 체계가 완성되었다. 물론 적들을 기만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화려한 관광 프로젝트를 론칭해두기도 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그의 진짜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몇 개의 예비 대피소까지 준비해두었다. 무언가 잘못되더라도 에단은 비행기나 제급이 없이 어떤 예비 시설로든 이동할 수 있었다. 마지막 일반 노동자 무리가 떠난 후 헤이븐 아일랜드에 남은 사람은 오직 에단 콜뿐이었다. 그 후 그는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 우주 탐사 기술을 사들이고 궤도에 있는 6122개의 모든 위성을 통제했다. 그렇게 하여 그의 네트워크 신호가 언제나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했다. 같은 해 동안 그는 전 세계의 항공사와 해운사들도 인수해버렸다. 마지막 주에 에단은 모든 비행기와 배를 끌어모아 파괴하라고 명령했고 온 세상 사람들은 이 억만장자가 미쳐버렸다고 믿었다. 일반인들은 그가 장거리 운송수단을 모조리 파괴하는 것을 보고 미치광이라 생각했지만 플레이어들은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도를 눈치챘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억만장자 역시 그들의 경쟁자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윽고 플레이어 채팅창에 개인 창 하나가 떠올랐다. 라이언 워커가 에단 콜에게 메시지를 보내 모두가 떠들어대는 그 억만장자가 맞냐고 물었다. 에단이 무한한 부를 선택하는 것을 본 사람은 자신뿐이었기에 물어본 것이지만 에단은 그를 철저히 무시했다. 일주일 후 진정한 종말이 찾아왔고 능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린 플레이어들은 모두 움직일 준비를 마쳤다. 300명 플레이어 전원의 이름과 번호가 세계 공지 화면에 나타났다. 에단은 99번, 라이언 워커는 100번, 그리고 클로이 베넷은 101번 플레이어였다. 시스템이 공지했다. 종말 모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단 한 명의 플레이어가 남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누구도 종말이 끝없이 쏟아지는 폭우의 형태로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동부연안에서 서부연안까지 쏟아져 내린 장기간의 폭우는 마치 고대 신화 속 대홍수처럼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홍수를 일으켰다.
헤이븐 아일랜드에도 폭우가 쏟아졌다. 하지만 섬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았기에 비구름은 단 이틀 만에 지나갔다. 에단이 지하 요새로 숨을 기회조차 얻기 전에 능력을 가진 다른 플레이어들은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다. 곧 충격에 빠진 플레이어들은 세계 공지 화면에 시스템을 향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 홍수가 도대체 우리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시스템은 도대체 언제 종말이 꼭 좀비 바이러스여야 한다고 말했었냐며 되물었다. 그 말에 모든 플레이어는 할 말을 잃었다. 어쨌든 에단과 달리 다른 플레이어들은 거의 맨몸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은 필사적으로 돈을 버는 동시에 능력을 훈련해야만 했다. 죽어라 고생했지만 그들이 가진 물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다. 불법적인 일에 능력을 쓴 소수의 플레이어들만이 간신히 별장을 사고 대피소를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홍수가 닥치자 가장 먼저 물에 잠긴 곳은 지하실이었다. 그들의 물자는 엉망이 되었고 별장 전체가 순식간에 물에 집어삼켜졌다. 지하 주차장에 대피소를 지은 플레이어들도 있었지만 그곳 역시 물에 잠겨버렸다. 고층에 마련된 대피소는 일시적으로 안전했지만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애초에 물자가 많지 않았던 플레이어들은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모두 패닉에 빠졌다. 반면 에다는 방 안을 가득 채운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며 스테이크를 썰고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다. 방송에서는 스트리머가 커튼 뒤에 숨어 맞은편 건물을 몰래 찍고 있었는데 그곳에선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능력을 써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사방에 불을 지르고 있었다. 스트리머가 속삭였다. 여러분, 이거 특수효과나 코스프레 같은 게 아닙니다. 진짜 초능력자라고요. 저 초능력자는 원래 아파트 경비원이었는데 지금은 불로 문을 태워버리고 있어요. 벌써 털린 집만 10군데째입니다. 채팅창은 난리가 났다. 어떤 시청자들은 초능력자가 진짜 있었다며 경악했고 다른 이들은 다음엔 스트리머의 건물이 표적이 될 거라며 경고했다. 바비큐를 다 먹은 에다는 만족스러운 트림을 내뱉고는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한 뒤 계속해서 방송을 시청했다. 불을 다루는 플레이어의 난동은 곧 평범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대규모 경찰 특공대가 구조보트를 타고 동네로 들이닥쳐 총을 겨눈 채 건물을 포위했다. 스트리머의 손이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여러분, 진짜 총격전을 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저 경비원의 불길은 정말 미쳤어요. 방금 철문까지 녹여버렸다니까요. 다음 순간 특공대가 건물 안으로 들이닥쳤다. 사방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불길에 수많은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폭발이 연달아 터졌다. 갑자기 옥상에서 누군가가 날아와 홍수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다는 세계 공지 화면에서 한 플레이어의 이름이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죽었다는 뜻이었다. 바로 그때 라이언 워커가 플레이어 채팅으로 에단에게 다시 연락해왔다. 라이언 워커는 에단 컬에게 대놓고 동맹을 맺지 않겠냐고 물었다. 라이언은 자신들이 동급생이었고 플레이어 번호도 바로 옆자지라고 말했다. 그러니 둘이 힘을 합치면 무조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허세를 부리면서 에단이 메시지를 읽은 걸 다 아니 제발 답장 좀 하라고 계속 재촉했다. 라이언은 에단에게 공격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니 때가 되면 자신이 다른 플레이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심지어 영상통화 요청까지 끊임없이 보냈다. 하지만 에단은 여전히 그를 무시했다. 라이언과 팀을 무리짓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둘만 남게 되었을 때 라이언이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해 에단을 제거하고 스스로 유일한 승자가 될 속셈이 뻔했기 때문이다. 간소와 단전에 식량까지 바닥나면서 석 달간 이어진 홍수는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결국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부수고 불태우기 시작했다. 플레이어들 역시 혼란 속에 섞여 살기를 찾으려 했지만 초능력을 숨기는 건 불가능했다. 곧 초능력자들은 당국의 시선을 끌었고 직접적인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 능력을 가진 자는 누구든 붙잡혀 연구시설로 보내질 것이었다. 불과 한 달 만에 세계 공지 화면에서 30개의 이름이 사라졌고 남은 플레이어들은 공포에 질려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에다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듯했다. 그는 매일 섬을 산책하고 일광욕을 즐기며 텃밭의 채소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했다. 잠수함과 항공기를 점검하고 저녁엔 해변에서 요가를 한 뒤 돌아와 랍스터로 만찬을 즐겼다. 때로는 저택 안에서 게임을 즐기기도 했다. 수영장에서 가볍게 수영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헤이븐 아일랜드는 마치 숨겨진 낙원 같았고 에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평화로운 나날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누군가가 그를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월드 채팅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그들은 또한 99번 플레이어만 찾아내면 모두에게 살아남을 기회가 생길 거라고 선동했다.
잠잠했던 월드 채팅창이 순식간에 다시 폭발했다. 플레이어들은 뉴스를 보고 그 억만장자가 자신들 중 하나일 거라 짐작하긴 했지만 정확한 번호는 모르고 있었다고 떠들어댔다. 이제 그들은 마침내 그가 99번 플레이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어떤 이들은 99번 플레이어에게 당장 나와서 해명하라고 요구했고, 다른 이들은 수백 명의 플레이어가 고통받는 동안 혼자 호의고식한다고 그를 저주했다. 이내 모든 플레이어들이 분노로 들끓었고 당장이라도 에단을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어 했다. 에단은 그저 숨어서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기어코 자신을 끌어내려 하니 그는 가볍게 손목을 풀었다. 그러고는 세계 공지 화면에 메시지를 보내 다들 그만 싸우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99번 플레이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대피소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플레이어들은 즉각 조건이 뭐냐고 물어댔고, 일부는 계속 시간만 끈다면 그를 찾아내 모든 걸 빼앗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에단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타이핑을 했다. 대피소는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단 4곳에만 지어두었다고 썼다. 각 대피소는 최대 20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으며 지도에 4곳의 위치를 모두 표시해주겠다고 했다. 아직 200명이 넘는 플레이어가 남아있었기에 그 대피소들이 모두를 수용할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해 선착순이라는 뜻이었다. 에단은 제발 자신을 쫓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척하며 대피소 비밀번호를 전송했고 모든 플레이어를 광분하게 만들었다. 재빨리 대피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에단은 그저 뻐근한 목을 쓸어내렸다. 그러고는 플레이어 인터페이스를 닫고 잘 준비를 하며 내일도 틀림없이 아주 재미있는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다. 단 하룻밤 만에 일부 플레이어들이 이미 대피소에 도착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고속 이동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다. 대피소는 고지대에 지어져 홍수의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 내부는 마치 낙원 같았다. 애초에 에단이 그 4곳의 대피소를 엄청나게 호화롭게 지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냉동고에는 냉동식품이 꽉꽉 채워져 있었고 58번 플레이어는 의기양양하게 세계 공지 화면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그들은 스테이크와 양다리를 뜯으며 적포도주를 마셨고 테이블은 온갖 음식으로 뒤덮여 있어 그야말로 호사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58번 플레이어는 미국 대피소에 이미 12명이 들어왔으며 물자가 한정되어 있어 안에 있는 사람들 만장일치로 문을 닫아버리기로 결정했다고 떠벌렸다. 아직 이동 중이던 남은 플레이어들은 방송을 보고 격분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대피소 밖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홍수에 빠져 죽거나 굶어 죽는 것보다 이 마지막 생명줄을 잡는 게 우선이었고 그들의 생존 본능은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게 만들었다. 밖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 대피소 안의 플레이어들은 이미 문을 굳게 잠근 지였다. 외부인들이 아무리 문과 벽을 부수려 해도 소용없었다. 그들의 능력을 사용해도 강화된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기양양해하고 있을 때 에단이 갑자기 채팅창에 나타났다. 에단은 피난처의 수용 인원이 20명이므로 아직 8자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또한 자신에게 마스터 코드가 있어서 정문이 잠겨 있어도 다른 경로를 통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숨겨진 문은 남동쪽 구석벽 아래에 있다고 덧붙였다. 58번 플레이어는 99번 플레이어에게 욕을 하며 분탕질 좀 그만하라고 했지만 밖에 있던 플레이어들은 이미 숨겨진 문으로 달려가 조각된 벽돌을 돌린 후였다. 아니나 다를까 낡은 벽에서 숨겨진 문이 열렸고 플레이어들은 마지막 8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안으로 밀고 들어가며 싸우기 시작했다. 마지막 8자리를 두고 밖에 있던 플레이어들은 순식간에 난투극을 벌였다. 질서정연했던 입구는 완전한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피난처 안의 플레이어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들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도착한 기동형 플레이어들이었다. 도망치는 데는 능했지만 직접적인 전투력은 확실히 부족했다. 만약 밖에 있는 전투형 플레이어들이 억지로 밀고 들어온다면 내부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힐 터였다. 그렇게 되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도간에 든 쥐처럼 피난처 안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막 비집고 들어온 2명의 전투형 플레이어도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즉시 임시동맹을 맺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시작했다. 난투극이 격렬해질수록 세계 공지 화면의 생존자 수는 계속 바뀌었다. 에단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여유롭게 다른 3곳의 피난처 감시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했다. 인간의 본성은 어디나 똑같았다. 나머지 3곳의 피난처 밖에서도 전투는 이미 똑같이 치열해져 있었다. 에단은 세계 화면의 숫자가 계속 변하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모든 감시 카메라 화면을 다시 훑어보았지만 여전히 라이언 워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생각해보면 라이언 같은 자가 목숨을 걸고 피난처로 뛰어들 리가 없었다. 마치 우연의 일치인 듯 바로 그 순간 라이언 워커가 에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라이언은 동맹을 맺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호흡이 완벽했다며 웃으며 말했다. 마치 한편이 될 운명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에단은 그에게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있는지 물었다. 결국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표적으로 만든 장본인은 라이언이었으니까. 라이언은 에단에게 너무 화내지 말라고 했다. 자신이 먼저 정보를 흘려 에단이 피난처를 공개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면 저 플레이어들이 한 곳에 모여 제 발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언은 수많은 경쟁자를 제거하도록 도와줬으니 에단이 자신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네 곳의 피난처는 차례대로 수용 인원을 채웠고 문이 자동으로 굳게 닫혔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플레이어들은 밖에서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피난처 안의 플레이어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결말을 전혀 모른 채 환호하고 있었다. 화면을 지켜보던 에단은 문득 미소를 지었다. 그는 라이언 워커에게 어떤 피난처 안에도 없다는 사실을 짚으며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고는 참 아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 후 그는 버튼을 눌렀다. 네 곳의 피난처 아래 묻혀있던 폭약들이 동시에 기폭되었다. 다음 순간 네 곳의 피난처는 전부 화염에 집어삼켜졌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전에 이미 탈락한 사람들을 포함해 플레이어 수가 116명이나 줄어들었다. 단 91명의 플레이어만이 살아남았다. 한참 뒤 라이언 워커가 마침내 에단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라이언은 전에 자신이 에단을 정말 과소평가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에단이 그저 만만한 표적이자 무해한 범생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에단은 그렇지 않았다면 그 많은 플레이어들을 피난처로 모으기 힘들었을 거라며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단문으로 답장을 보냈다. 마지막에는 웃는 이모티콘까지 덧붙였다. 결국 비행기나 배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능력만으로 헤이븐 섬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플레이어 무리가 단숨에 전멸한 셈이었다. 에단은 1년 전부터 그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방법을 고심해왔었다. 그 네 곳의 피난처는 애초부터 플레이어들을 위해 준비된 무덤이었다. 피난처 폭발 소식이 그렇게 빨리 퍼질 리 없었기에 살아남은 다른 플레이어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라이언 워커는 즉시 그 결과를 알았다. 그 말인즉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가 피난처에서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피난처. 바로 그때 시스템이 에단에게 알림을 보냈다. 시스템은 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플레이어를 제거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는 말과 함께 추가 보상을 지급했다. 에단은 보상을 확인하고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게임은 처음부터 철저한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규칙 아래에서는 경쟁자의 죽음에 대해 플레이어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면 보상을 받았다. 4개월 후 비가 마침내 그치고 홍수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다. 물에 잠겼던 땅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황폐해진 대지 위로 태양이 떠오르자 모두가 재앙이 마침내 끝났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홍수가 지나간 후 진짜 끔찍한 일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몰랐다. 수많은 민간인 사체들이 변이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스템은 91명의 플레이어가 1단계인 아포칼립스 대홍수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으며 2단계인 아포칼립스 좀비가 곧 시작된다고 공지했다. 일부 플레이어들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며 분명 이번 아포칼립스가 좀비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며 시스템에 따져 물었다. 시스템은 그들에게 돌아가서 규칙을 주의 깊게 다시 읽어보라고 했다. 나중에 좀비가 절대 안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적은 결코 없었다는 것이다. 그저 첫 번째 단계가 좀비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했을 뿐이었다. 그제야 플레이어들은 시스템이 자신들을 상대로 진짜 말장난을 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곧 일부 능력자 플레이어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좀비는 사실 좋은 소식이었다. 마침내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99번 플레이어를 조롱하며 능력이 없는 에단은 좀비들에게 갈기갈기 찢길 일만 남았다고 비아냥거렸다. 바로 그때 클로이 베넷이 에단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클로이는 에단 콜이 능력이 없으니 좀비 아포칼립스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했다. 만약 에단이 물자를 좀 나눠주고 위치를 알려준다면 자신이 직접 가서 그를 지켜주겠다고 제안했다. 메시지를 읽은 후 에단은 천천히 물음표 하나를 쳤다. 클로이는 즉각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 능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물론 에다는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능력을 사용해 이웃들을 속이고 그들의 물자를 전부 빼앗았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도 그녀는 가장 먼저 구조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똑같은 능력을 이용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남들이 자신을 돌보고 떠받들게 만들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그녀가 다른 사람의 생존 기회마저 훔쳤다는 것이었다. 구조보트가 반쯤 물에 잠긴 건물을 지나갈 때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구조대원들은 그곳으로 가서 확인하고 싶어 했지만 클로이는 일부러 약하고 가엾은 척 연기를 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보트를 모는 구조대원을 껴안으며 심장이 너무 아프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구조대원은 그녀를 너무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부드럽게 위로한 뒤 정말로 구조보트를 멀리 돌려버렸다. 이 정보를 읽은 후 에다는 딱 한 문장으로 대답했다. 미안하다고. 그는 그런 부류의 인간에게는 아무런 흥미가 게다가 없었다. 클로이가 자신이 세계적인 억만장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 역시 절대 우연일 리 없었다. 한편 좀비 사태는 모든 대륙에 걸쳐 발발하기 시작했다. 에단이 비행기와 배를 미리 전부 파괴해버린 덕분에 바이러스의 장거리 이동 경로는 크게 차단되었다. 일부 태평양 섬나라와 남극 인근 지역은 교통수단이 끊긴 탓에 좀비 바이러스의 확산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되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세상은 즉시 좀비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고 국가 시스템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붕괴했다. 기본적인 좀비들은 상대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가 너무나 빨랐다. 감염의 파도가 거듭되면서 바이러스는 변이하기 시작했다. 에단이 예측했던 대로 지능을 가진 좀비와 능력을 갖춘 좀비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동맹 맺기를 거부하는 것은 곧 확실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플레이어들은 좀비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존자 기지들은 좀비들과 싸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물자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피 터지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좀비 바이러스의 끔찍한 위협이 닥치자 이선 역시 헤이븐 아일랜드의 방어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헤이븐 아일랜드 근처로 감염된 물고기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다 주변에 강철 그물을 넓게 쳤다. 단 한 가지 단점이라면 더 이상 마음 편히 해산물을 즐길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는 이선을 조금 아쉽게 만들었다. 하늘에 설치된 전기 그물 역시 새들이 섬에 내려앉지 못하도록 쉴 새 없이 가동되었다. 그로 인해 섬에 내리쬐는 햇빛은 약간 어두워졌다. 비가 올 때마다 이선은 지하 요새 안으로 몸을 피했다. 기계들이 빗물에 오염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분석해낸 후에야 그는 비로소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것이 좀비 사태가 이선의 일상에 미친 가장 큰 변화였다. 지상 기반의 인터넷은 이미 파괴된 지 오래였다. 평범한 사람들은 라디오 통신에만 의존해야 했지만 이선에게 그런 구식 장비 따위는 필요 없었다. 하늘에 뛰어든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통해 이선은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예상대로 새들이 바이러스를 묻혀 사방으로 퍼뜨리기 시작했다. 방어가 허술한 섬나라들의 바이러스가 닿자마자 섬 전체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멸망해가는 지도 위에서 국가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고 절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이선의 마음 역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종말이 가져온 참상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그는 무엇보다도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살아남은 플레이어의 수가 30명까지 곤두박질 쳤을 때 헤이븐 아일랜드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그것은 돌연변이 새였다. 헤이븐 아일랜드 주변 바다 위를 날아가는 순간 그 새는 하늘의 전기 그물에 부딪혀 고압 전류에 의해 순식간에 시커먼 숯덩이로 타버렸다. 하지만 깃털 하나가 그물을 통과해 나풀거리며 떨어져 내렸다. 전기 그물의 틈새를 빠져나온 깃털이 땅에 채 닿기도 전에 순찰 중이던 로봇개가 거대한 불기둥을 뿜어냈다. 맹렬한 불꽃이 깃털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이선은 그 새가 태평양의 다른 섬나라에서 날아왔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날 이후 매일 엄청난 수의 새들이 헤이븐 아일랜드 위를 지나갔고 하늘의 전기 그물은 새들의 사체로 새카맣게 뒤덮였다. 로봇들은 섬에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순찰하고 전기 그물을 청소하며 새의 사체를 불태우느라 평소보다 훨씬 바빠졌다. 헤이븐 아일랜드조차 이렇게 위험해졌다면 다른 곳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할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었다. 이선은 해변을 거니는 일과를 멈추고 단호하게 지하 요새 안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날은 하필 크리스마스였지만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축제 분위기를 즐길 여유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이선은 여전히 그런 기념일을 챙기는 극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거실을 크리스마스 리본으로 꾸미고 크리스마스 화환을 걸었으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채웠다. 물론 식탁 위에는 칠면조 구이도 빠지지 않았다. 이선은 세상이 멸망하기 전 녹화된 마지막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을 틀어놓고 저녁 만찬을 즐겼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돈은 언제나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해주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같았다. 하지만 눈앞에 크리스마스 만찬을 바라보던 이선은 문득 자신의 옛집이 떠올랐다. 다정한 어머니, 든든한 아버지, 그리고 인자한 조부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온 가족이 모였고 부모님은 성대한 만찬을 준비하셨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다 함께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았고 이선은 언제나 산더미 같은 선물을 받았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완벽하게 혼자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먹먹한 슬픔이 밀려왔다. 현실 세계의 이선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가족들은 지금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하고 있을까. 이 종말의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산다 한들 집의 따뜻함에는 결코 비할 바가 못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선이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였다. 그는 이 잔혹한 게임의 유일한 승자가 되어야만 했다. 상념을 떨친 후 이선은 크리스마스 만찬의 사진을 찍었다. 뒤로는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이 흐르고 있었고 사진 속의 이선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식탁 위 냄비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진을 찍은 후 이선은 그것을 라이언 워커에게 곧장 전송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라이언 워커는 이선의 예상대로 그 사진을 세계 공지 화면에 띄워올렸다. 이선은 그 사진을 본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분노하며 길길이 날뛰지 안 봐도 훤했다. 순식간에 분노에 찬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어떤 이들은 혼자 호의호식하는 플레이어 99를 향해 쌍욕을 퍼부었고 또 다른 이들은 따뜻한 한 음식 한 입조차 먹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하며 절망했다. 그러는 동안 이선은 자신의 지하 요새에 편히 앉아 성대한 크리스마스 만찬을 혼자 해치우고 있었다. 일부 플레이어들은 너무 오만하게 굴지 말라며 이선을 찾아내는 즉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답장을 남겼다. 그럼 날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볼게. 그러고는 채팅창을 닫아버리고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이선이 수집한 살아남은 30명의 플레이어에 대한 파일들이 띄워져 있었다. 그들은 종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선이 이미 모든 판을 짜두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종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선이 이미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다. 이선의 용병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진 플레이어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낸 상태였다. 그들은 꽤 오랜 시간 각 플레이어들을 감시하며 모두의 능력과 약점을 낱낱이 기록해두었다. 종말이 시작된 후에도 그 용병들은 즉시 죽지 않았다. 이선이 그들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물자를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히 살아남아 계속해서 그를 위해 일할 수 있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선은 그들에게 새로운 물자들의 잠금을 계속해서 해제해 주었다. 돈으로는 못할 일이 없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세상에서 물자는 그 어떤 것보다 유용한 화폐였다. 현 시점에서 세계에는 세 개의 거대한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무기고와 요새 같은 기지를 갖춘 군부 세력이었다. 라이언 워커는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 능력을 이용해 군사기지의 지휘권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두 번째 세력은 이미 좀비왕이 등장한 좀비 파벌이었다. 좀비왕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 여러 능력을 손에 넣었고 클로이 베넷은 그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서 곁에 머물고 있었다. 세 번째 세력은 갱단 파벌이었다. 종말이 터지기 전 플레이어 128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국가 중 하나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그곳의 갱단들을 모조리 굴복시켰다. 플레이어 128의 통솔 아래 갱단은 민간인들을 약탈하며 세력을 키웠고 남은 26명의 플레이어들은 모두 2, 3대 세력 중 하나에 들러붙어 있었다. 플레이어 128은 중력을 조종할 수 있었는데 이는 소름 끼치도록 강력한 능력이었다. 1대1 전투에서 그를 이길 수 있는 플레이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종합적인 전력으로 볼 때 갱단 파벌은 세 곳 중 가장 약한 세력이었다. 이선은 펜으로 플레이어 128의 사진을 툭툭 쳤다. 그러고는 낮게 읊조렸다. 그럼 너부터 시작해볼까? 바로 그때 시스템에서 또 다른 알림이 울렸다. 현재 생존해 있는 플레이어는 30명이며 게임의 난이도가 상승함과 동시에 스테이지 3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플레이어들은 즉시 이성을 잃고 폭주했다. 종말이 시작된 지 벌써 1년 5개월, 모두의 식량이 바닥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극한의 추위까지 닥친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존자는 얼어 죽을 게 뻔했다.
플레이어들은 일말의 인간성도 없느냐며 분노에 차 시스템에 따져 물었다. 그러자 시스템은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고 아주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클로이 베넷이 은밀하게 이선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녀는 극한의 추위가 닥치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좀비 파벌뿐이며 자신 또한 무사히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선이 자신을 거절한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그 말을 남긴 뒤 그녀는 자신과 좀비왕이 함께 찍힌 사진까지 보내왔다. 사진 속 좀비왕은 능력이 강해진 탓인지 이미 점점 더 인간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었다. 사진을 확인한 이선의 입가에 비릿한 냉소가 번졌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 비운의 커플을 나란히 지옥으로 보내주는 수밖에 없었다. 머지않아 뼛속까지 시린 극한의 추위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이선은 열대섬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어차피 이 빌어먹을 종말의 게임에서는 평범한 자연의 법칙 따위가 통용될 리 없었다. 강력한 눈보라가 헤이븐 아일랜드를 강타했고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것은 하늘의 전기 그물이었다. 눈보라가 전력망 일부를 무너뜨렸고 풍력 및 두력발전소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다행히도 지하 요새 내부의 예비 원자력 발전소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위기에 빠진 것은 갱단 세력이었다. 그들은 이미 민간인들로부터 쓸모있는 자원을 모조리 약탈한 상태였다. 내부 갈등은 계속해서 격화되었고 능력자 플레이어들은 하나둘씩 제거되기 시작했다. 에단은 월드 채널을 통해 128번 플레이어에게 연락해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18번 플레이어에게 그들의 영토에 이미 대량의 보급품을 묻어두었다고 말했다. 그 보급품만 손에 넣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곧이어 128번 플레이어가 답장을 보내 에단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그를 믿어야 하는지 물었다. 에단은 단도직입적으로 128번 플레이어가 좀비왕을 처리해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에단이 소집한 과학자팀은 이미 좀비 전용으로 설계된 특수 약물을 개발해낸 상태였다. 이 약물을 좀비에게 분사하기만 하면 놈들의 활동력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에단은 자신의 전투력이 제로라는 사실도 함께 덧붙였다.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남은 30명의 능력자 플레이어 중 128번 플레이어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었다. 오직 그만이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인간은 극심한 추위를 두려워했지만 좀비는 그렇지 않았다. 시간이 끌릴수록 좀비 세력의 승리 확률은 더욱 높아질 뿐이었다. 128번 플레이어가 아무리 많은 보급품을 가졌더라도 결국 바닥나기 마련이었다. 그렇게 되면 좀비왕 곁에 있는 101번 플레이어 클로이 베넷이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좀비왕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특수 약물이 없다면 그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자 플레이어는 거의 전무했다. 에던에게는 약물이 있었고 128번 플레이어에게는 힘이 있었다. 협력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 128번 플레이어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에단은 먼저 용병들을 보내 한 번 쓸 분량의 특수 약물과 보급품을 전달했다. 알고 보니 에단은 오래전부터 저명한 과학자들을 지하 대피소로 몰래 보내 연구에만 전념하게 했던 것이었다. 그들의 피나는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대좀비용 약물이 성공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128번 플레이어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갱단원들이 좀비 한 마리에게 약물을 실험해보았고 좀비는 순식간에 위협을 상실했다. 128번 플레이어는 완벽하게 매혹당했다. 결국 이 세상에 에단과 자신만 남게 된다면 그는 에단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에게 에단은 가장 약해 빠진 플레이어일 뿐이었다. 에단과 동맹을 맺는 것은 명백히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128번 플레이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동의했다. 그는 에단에게 보급품을 빨리 보내라고 재촉하며 좀비왕을 죽인 후에는 에단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에단은 담담히 대답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군. 에단은 이른바 좀비 치료제와 함께 대량의 보급품을 이미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런 다음 그는 용병들에게 연락해 공중 투하를 준비시켰다. 용병들은 약속된 장소에 모든 것을 신속하게 투하했다. 128번 플레이어는 보급품을 받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서 갱단 내의 모든 능력자들을 소집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무리 전체를 이끌고 좀비왕의 소굴로 직진하여 총공세를 펼쳤다. 곧이어 월드 공지 화면에 라이브 스트리밍이 켜졌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 속에서는 갱단원들이 분사기를 들고 좀비 떼를 향해 옅은 푸른색 약물을 흩뿌리고 있었다. 달려들던 좀비들의 몸에 약물이 닿자마자 놈들은 끔찍한 비명을 질렀고 육체는 눈에 띄는 속도로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결국 놈들은 모두 연기를 내뿜는 웅덩이로 녹아내렸다.
월드 공지 화면을 보던 누군가가 즉시 환호성을 터뜨렸다. 세상에, 좀비 치료제가 진짜 효과가 있어. 다른 누군가는 인류가 마침내 구원받았다고 외쳤다. 사람들은 채팅창을 도배하며 128번 플레이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며 찬양에 댔다. 그가 좀비 왕만 죽인다면 그는 신세계의 왕이 될 것이 분명했다. 공지 화면을 지켜보던 플레이어들은 모두 마침내 종말이 끝나는 빛을 본 것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월드 채팅이 광란에 빠진 사이 마침내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에 128번 플레이어 본인이 잡혔다. 그는 두 손으로 중력 능력을 조종하며 온몸을 공중에 띄우고 있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와 쇠파이프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좀비떼를 향해 맹렬히 쏟아졌다. 그는 자신감에 찬 얼굴로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99번 플레이어에게 자신이 이 괴물들을 어떻게 쓸어버리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말이다. 한술 더 떠 이 괴물들이 사라지면 다음은 에단 차례가 될 것이라며 협박하기까지 했다. 그때가 오면 에단의 부하 헤이븐 아일랜드는 모두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단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비명소리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멍청이들은 언제나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죽는 법이다. 전투는 완전히 일방적이었다. 128번 플레이어는 파죽지세로 갱단 세력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갔고 머지않아 그들은 좀비왕이 숨어있는 핵심 구역까지 밀고 들어갔다. 바로 그때 좀비왕이 클로이 베넷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과 비교했을 때 그는 이제 더욱 인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기괴한 검푸른 무늬가 그의 피부를 타고 기어다녔고 핏빛 눈동자는 128번 플레이어를 집요하게 응시했다. 128번 플레이어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돌연 두 손을 치켜들며 포효했다. 죽어라. 다음 순간 그의 발밑땅이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흙더미가 땅에서 강제로 뜯겨나가 좀비 왕과 클로이 베넷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꽂혔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 갑작스러운 이변이 일어났다. 128번 플레이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허공에 떠있던 그의 몸이 심하게 요동쳤다. 그가 하늘에서 추락할 뻔하자 거대한 흙더미는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었다. 그것은 굉음을 내며 곤두박질 쳤고 그의 수많은 부하들을 짓뭉개버렸다. 누군가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무슨 일이야?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며 절규했고 더 많은 이들이 자신들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울부짖었다. 어떤 이들의 손바닥에서 타오르던 불꽃은 점점 작아졌고 갱단원들 사이로 순식간에 공포가 퍼져나갔다. 곧 그들은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푸른 영웅에 닿은 자들은 모두 빠르게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애초에 좀비 치료제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에단이 과학자들에게 지시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능력자들을 겨냥해 특수 제작된 유전자 무기였던 것이다. 그 약물은 좀비의 생물학적 구조를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능력자들 내부의 특수 유전자 배열마저 붕괴시킬 수 있었다. 좀비왕 역시 그 변화를 분명히 눈치채고는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다. 억눌려 있던 좀비떼가 다시 미친 듯이 돌진하기 시작했고 전투의 양상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128번 플레이어는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미친 듯이 월드 공지 화면을 도배하며 99번 플레이어를 향해 포효했다. 네 놈이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렇게 말하면 느긋하게 대답했다. 난 그저 너의 고통을 일찍 끝내게 도와줬을 뿐이야. 이것 봐. 능력이 없으니 네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게 대체 뭐지? 그러고는 에단이 덧붙였다. 깜빡하고 말을 안 했네. 이 치료제는 휘발성이 아주 강하거든. 전장 중심부에 머무는 한 너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 속에서 128번 플레이어의 갱단 세력은 진영을 완전히 상실했고 팀 전체가 혼돈의 늪에 빠져들었다. 능력을 잃은 그들은 끝없이 밀려드는 좀비떼 앞에서 도살장의 어린 양에 불과했다. 클로이 베넷은 좀비왕 뒤에 숨어 에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의 말에는 의기양양함이 뚝뚝 묻어났다. 클로이 베넷이 말했다. 에단 콜, 관대한 선물 고마워. 이곳 상황을 끝내고 나면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헤이븐 아일랜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단이 답했다. 천만에. 진짜 쇼는 이제부터니까. 갱단 세력이 막 전멸당하려는 찰나 또 다른 세력이 갑자기 전장으로 난입했다. 부착한 사람은 라이언 워커였다. 그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지원군처럼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은 좀비를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128번 플레이어와 그의 남은 병력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확성기를 통해 라이언 워커의 목소리가 전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외쳤다. 128번 플레이어,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지. 18번 플레이어는 두 눈이 핏발선 채로 다시 한번 능력을 발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결국 발밑에 돌멩이 몇 개를 간신히 흔들리게 할 뿐이었다. 그의 완벽하고도 처참한 패배였다. 라이언 워커는 그에게 상황을 역전시킬 틈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정신지배 능력을 플레이어의 곁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충성스러운 도아들이 돌연 총구를 돌려 자신들의 보스를 겨냥했다. 한바탕 총성이 쏟아진 후 세계 공지 화면에 떠있던 128번 플레이어의 초상화가 잿빛으로 변했다. 생존 플레이어 수가 29명으로 줄어들었다. 라이언 워커는 여유롭게 뒷수습을 하며 갱단 세력의 남은 병력과 물자를 전부 차지했다. 그는 전투를 이어가기 위해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대신 신속하게 군대를 이끌고 전장을 벗어났다. 좀비왕 역시 이번 전투에서 큰 타격을 입었기에 그들을 추격하지 않기로 했다. 전 세계가 일시적으로 기괴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언 워커가 에단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라이언 워커는 일석이조의 훌륭한 작전이었다고 말했다. 에단이 128번 플레이어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좀비왕의 세력까지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라이언은 에단 콜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놈이라고 덧붙였다. 에단이 답했다. 너도 마찬가지잖아. 너도 뒤에 숨어서 어부질이나 챙겼으면서. 라이언 워커는 자신들 두 사람이 완벽한 동맹이라고 말했다. 먼저 힘을 합쳐 좀비왕을 처리한 뒤에 둘 사이의 승부를 결판짓자고 제안했다. 에단은 듣기 좋은 소리라고 답했다. 하지만 라이언의 정신지배 능력 때문에 그를 진심으로 믿기는 아주 어렵다고 했다. 라이언 워커는 최후의 적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에단에게 절대 능력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다고 했다. 메시지를 읽으며 에단은 미소를 지었다. 종말의 세상에서 맹세란 종이장보다도 가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답했다. 좋아, 먼저 네 진심부터 증명해보시지. 라이언 워커는 어떤 진심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에단이 대답했다. 클로이 베넷의 목숨을 원해. 클로이 베넷의 능력, 즉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 힘은 너무나도 기이했다. 그녀가 좀비 왕의 곁에 머무는 한 어마어마한 변수로 작용할 게 뻔했다. 라이언 워커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딱 한마디를 보냈다. 그는 좋아. 3일 안에 클로이 베넷의 이름이 잿빛으로 변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장담했다. 통신을 끊은 후 에단은 곧바로 헤이븐 섬의 방어 시스템을 띄웠다. 감시 화면에는 혹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헤이븐 섬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섬의 풍력과 조력 발전 시스템은 완전히 멈췄고 상공의 전기 그물망은 두꺼운 얼음과 눈에 짓눌려 모든 기능을 상실했다. 다행히 지하의 원자력 발전소는 여전히 차고 넘치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카이넷이 무력화되면서 마침내 헤이븐 섬의 방어에 실질적인 허점이 생기고 말았다. 에단은 평화로웠던 나날들이 끝을 맺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새로운 방어 명령을 내렸다. 로봇 부대에게 6, 해, 공 전역의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에단은 바닷속에 숨겨진 또 다른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다. 그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초소형 수중 로봇들로 이루어진 감시 네트워크였다. 로봇들은 마치 물고기 떼처럼 바다 밑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다. 이들은 헤이븐 섬 주변 수백 해리를 뒤덮으며 수중으로 접근하는 그 어떤 것도 에단의 눈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틀이 지났지만 라이언 워커 쪽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놀랍게도 에단에게 먼저 연락을 해온 사람은 클로이 베넷이었다. 그녀는 에단에게 영상 하나를 보냈다. 영상 속에서 클로이 베넷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뼈로 만든 왕좌에 앉아 있었고 좀비 왕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좀비 왕은 거의 종교적인 맹신을 담아 클로이 베넷의 손가락에 입을 맞추고 있었고 그의 외모는 인간에 훨씬 더 가까워진 상태였다. 여전히 인간이 아닌 듯한 느낌을 주는 핏빛 두 눈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사람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클로이 베넷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에단 콜, 이 화면 보여? 좀비 왕이 날 위해서 다시 인간이 되려고 노력 중이거든. 거대한 좀비 제국 전체가 그녀의 결혼 선물이 될 터였다. 그런 뒤 그녀는 비웃음을 흘리며 덧붙였다. 라이언 워커는 자기가 날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나 봐. 참 순진하기도 하지. 그가 보낸 녀석들은 이제 내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어. 그녀의 미소는 달콤하고 순수해 보였지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소름 끼칠 정도로 서늘했다. 에단이 대답했다. 그래서 나한테 자랑이라도 하는 건가? 클로이 베넷이 미소 지었다. 아니, 내게 복종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내 바로 아래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보다 높은 왕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내 군대가 헤이븐 섬을 짓밟을 때 아주 끔찍하게 죽게 될 테니까. 에단은 그녀의 헛소리를 더 들어줄 가치도 없다는 듯이 영상을 꺼버렸다. 이 여자는 자신이 여왕이 되었다는 망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하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등에 업고 있으니 오만하게 굴 자격이 있긴 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에단의 가장 강력한 비장의 카드가 막대한 부와 기술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에단의 진짜 에이스 카드는 단 한 번도 그 두 가지였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3일째 되던 날, 마침내 라이언 워커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딱 한 문장만을 보냈다. 계획은 실패했다. 클로이 베넷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했다. 마치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라도 있는 것처럼 그녀는 단 한 번의 공격 기회조차 내어주지 않았다. 에단은 무덤덤하게 답했다. 그래? 그리고 감시 화면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화면 속에는 작은 붉은 점 하나가 헤이븐 섬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소형 잠수정이었다. 그것은 에단이 방어 시스템에 고의로 남겨둔 사각지대를 통해 고속으로 이동 중이었고 잠수정을 조종하는 자는 다름 아닌 라이언 워커였다. 참으로 영리한 양동작전이었다. 그는 에단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클로이 베넷에 맞서 에단과 협력하는 척 연기했던 것이다. 실제로는 헤이븐 섬에 직접 잠입하여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심산이었다. 아마도 에단의 정신만 지배할 수 있다면 헤이븐 섬의 모든 것이 자신의 차지가 될 거라고 굳게 믿었으리다. 결국 라이언 워커가 제 발로 찾아왔다. 에단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헤이븐 섬의 3D 구조도를 띄웠다. 잠수정을 나타내는 붉은 점이 섬의 외곽 경계선을 지나 서서히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에단이 의도적으로 남겨둔 빈틈으로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경로는 버려진 해저 케이블 통로였다. 라이언 워커는 아무도 모르게 에단의 약점을 찾아냈다고 믿으며 은밀하게 더 깊은 곳으로 침투하고 있었다. 에단이 허공을 향해 명령을 내렸다. 7번 도크를 개방하고 타겟을 내부로 유도해. 즉각 차가운 기계음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마스터. 다음 순간 도크의 방송 시스템을 통해 에단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잠수정 안을 또렷하게 울렸다. 헤이븐 섬에 온 걸 환영한다. 100번 플레이어. 순식간에 선착장 내부의 모든 조명이 켜지며 작은 웅덩이를 대나처럼 환하게 비췄고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라이언 워커의 잠수정은 메마른 금속 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다시 말해 그는 밀폐된 철창에 갇힌 신세가 된 것이다. 해치가 열리자 라이언 워커가 잔뜩 일그러져 어두운 표정으로 걸어나왔다. 그는 이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구역을 뒤덮은 감시 카메라들을 올려다보았다. 라이언 워커가 이를 갈며 말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이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널 위해 이미 최고급 스위트룸을 준비해뒀지. 내 손님이 언제 도착할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 라이언 워커의 눈앞에 이던의 홀로그램이 나타나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라이언 워커가 코웃음을 쳤다. 고작 이딴 걸로 날 가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가 말을 내뱉자마자 두 눈에 기이한 빛이 번쩍였다. 보이지 않는 정신 파동이 순식간에 바깥으로 퍼져나갔지만 이던은 그저 홀로그램 투영체일 뿐이었다. 그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 능력도 한낱 빛과 데이터 조각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 이던이 말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 선착장은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내백은 정신 차단막으로 코팅되어 있거든. 여기선 네 능력도 그저 장난감에 불과해. 그러고는 이던이 무심한 듯 새로운 협력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라이언 워커가 비웃었다. 협력? 날 여기에 가둬놓고 그게 진정성이라고 부르는 거냐? 난 그저 내 구역에 널 초대한 것뿐이야. 이던이 차분하게 말했다. 게다가 밖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헤이븐 아일랜드의 이 안락함과 어떻게 비교하겠어?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네 군대를 이제 지휘관도 잃었고 클로이 베넷의 좀비 군단은 그저 분노를 쏟아낼 곳이 필요할 텐데 라이언 워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물론 그는 이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지휘관이 이곳에 갇혀 있으니 그의 군대는 분명 큰 혼란에 빠질 터였다. 클로이 베넷이 이 완벽한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이던이 마르기였다. 내가 클로이 베넷을 처리하도록 도와줄게. 단 조건이 하나 있어. 네가 가진 모든 군사자원과 생존자들을 나한테 넘기는 거야. 그러고 나면 널 얌전히 보내주지. 이던이 태연하게 덧붙였다. 이 정도면 아주 공평한 거래잖아. 안 그래? 라이언 워커가 포효했다. 꿈 깨라. 이던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무시한 채 홀로그램 투영을 꺼버렸다. 라이언 워커에게는 현실을 직시할 시간이 필요했고 이던은 기꺼이 그에게 그 시간을 내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종종 계획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흘러가는 법. 이던은 뒤로 물러앉아 클로이 베넷과 라이언 워커의 군대가 서로 물어뜯는 모습을 감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 세계 알림창에 클로이 베넷의 글로벌 라이브 방송이 갑자기 떴다. 화면 속의 그녀는 여전히 뼈로 만든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 곁에 선 좀비 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몸을 덮고 있던 짙은 청흑색 무늬는 사라졌고 피부는 정상적인 인간의 색으로 돌아와 있었다. 즉 그 핏빛처럼 붉은 두 눈만이 그가 인간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그는 잘생겼지만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는 인간 남자처럼 보였다. 그가 마침내 진화를 마쳤고 클로이 베넷은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달콤하게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살아남은 모든 플레이어 여러분, 이분을 소개할게요. 이분은 제 연임이자 새로운 세계의 유일한 신이랍니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을 때 그 시선은 마치 화면을 뚫고 이던에게 똑바로 꽂히는 듯 했다. 클로이 베넷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아, 맞다. 하나 잊고 말 안 한 게 있네. 라이언 워커의 군대는 이미 제게 충성을 맹세했답니다. 생방송 화면 속에서 클로이 베넷은 눈부시게 미소 지었다. 그녀 곁에 좀비 왕은 마치 신처럼 아름다웠다. 굵게 물든 두 눈만이 그의 비인간적인 본성을 드러낼 뿐이었다. 전 세계 알림창을 지켜보던 생존 플레이어들은 죽은 듯한 침묵에 빠졌다. 라이언 워커의 군대는 좀비들에 맞선 인류의 마지막 조직적 방어선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방어선이 돌아선 것이다. 클로이 베넷은 순식간에 이 종말 게임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었다. 이던은 즉시 감시 화면을 전환했다. 그는 클로이 베넷의 글로벌 라이브 방송을 라이언 워커가 갇혀있는 감방으로 곧장 송출했다. 라이언 워커는 감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화면을 본 순간 그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감시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내 마인드 컨트롤은 절대적이라고. 그놈들은 나한테 충성했단 말이야. 감방 안의 스피커를 통해 이던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마인드 컨트롤도 그녀가 말하는 그 빌어먹을 사랑 앞에서는 무너진 모양이네. 라이언 워커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그는 공허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박살내는 것이다. 라이언 워커는 완전히 끝장났다. 이던은 다시 메인 화면으로 주의를 돌렸다. 이던은 다시.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이던 콜, 이제 전 세계의 힘이 내 손 안에 있어. 내 섬과 내 재산은 내 전리품이 될 거야. 무릎 꿇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던은 조소하며 그녀의 라이브 방송을 꺼버렸다. 직후 이던은 클로이 베넷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꽤나 엄청난 지참금이 있군. 그리고 덧붙였다. 아주 마음에 들어. 클로이 베넷이 즉각 답장을 보냈다. 이제 와서 후회되나? 늦었어. 이던이 답했다. 아니, 내 말은 그 지참금을 기꺼이 받아주겠다는 뜻이야. 그러고는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다. 그리고 답례로 아주 성대한 불꽃놀이를 선물해주지. 전송을 마친 후 이던은 그녀의 답장을 무시한 채 다른 통신 채널에 연결했다. 이던이 물었다. 스타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통신 너머로 정중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스, 상대가 대답했다. 세 발의 신의 지팡이가 목표 구역에 조준되었습니다. 언제든 투하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신의 지팡이라 불리는 이 궤도운동 에너지 무기는 이던이 우주탐사기술 회사를 인수한 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개발한 것이었다. 궤도에서 투하되어 오직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 소형 핵무기에 맞먹는 타격력을 냈으며 방사능 오염조차 남기지 않아 깔끔하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했다. 이던은 전 세계 지도 위를 가볍게 톡톡 두드렸고 그가 선택한 지점은 정확히 클로이 베넷과 그녀의 좀비 군단이 있는 곳이었다. 그가 명령을 내렸다. 시작해. 한편 전 세계 알림창에서는 누군가 여전히 클로이 베넷의 좀비 제국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높은 단상 위에 서서 새로운 신하들을 향해 연설을 하며 그 어느 때보다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번쩍이며 불타올랐다. 태양보다 밝은 세 줄기의 빛의 기둥이 먹구름을 찍고 하늘에서 강림했다. 폭발도 흔히 하는 충격파도 없었다. 마치 온 세상이 음소거라도 된 것 같았다. 세 줄기의 빛은 클로이 베넷과 좀비왕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핵심 좀비 군단에 정확히 집어삼켰다. 순식간에 압도적인 빛과 열기가 뿜어져 나와 범위 내의 모든 것을 가장 기본적인 입자 단위로 붕괴시켜버렸다. 빛이 거치자 높은 단상도 사라져 있었다. 클로이 베넷은 물론이고 그 좀비왕조차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렸다. 남은 것이라곤 거대하고 매끄러운 유리 같은 분화구뿐이었다. 저 멀리서 좀비 군단은 마치 실끈킨 인형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음 순간 녀석들은 일제히 쓰러지며 마침내 진정한 시체로 돌아갔다. 꼬박 1분간의 끔찍한 종적이 흐른 뒤 세계 공지 화면이 폭발하듯 달아올랐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체 방금 전에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다른 누군가는 그것이 기적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기적 따위가 아니라고 소리쳤다. 분명 99번 플레이어의 짓일 거라고. 에다는 천천히 세계 공지 화면에 한 줄의 글을 입력했다. 불꽃놀이는 즐거우셨나?
다음 불꽃을 감상할 사람은 전 세계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 순간 살아남은 모든 플레이어는 무한한부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다. 그것은 달러 지폐도 금괴도 아니었다. 모든 능력을 짓밟아버릴 만큼 강력한 절대적인 기술력, 오직 신에게만 허락될 법한 무기였다. 플레이어 목록에서 클로이 베넷의 이름과 그녀의 지휘 아래 있던 몇몇 플레이어들의 이름이 모두 잿빛으로 물들었다. 생존자 수는 단숨에 10명으로 곤두박질 쳤다. 에단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세상이 마침내 조용해졌군. 이제 남은 건 한때 라이언 워커의 지배를 받았던 군사기지 안의 플레이어들 뿐이었다. 그들 외에는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몇 명의 늑대 같은 복고다이들 뿐이었다. 에단은 감방 안에 갇힌 채 망가져버린 라이언 워커를 바라보았다. 그는 통신 버튼을 눌렀다. 게임이 거의 끝나가는군. 네 동창으로서 내가 널 보내주마. 감방 안에서 라이언 워커가 번쩍 고개를 쳐들더니 핏발선 눈으로 카메라를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그가 짐승처럼 포효했다. 에단 콜, 날 죽인다 해도 넌 오래 살지 못할 거다. 이 게임에 남은 플레이어는 이제 몇 명 안 돼. 그는 계속해서 발악하며 소리쳤다. 시스템이 플레이어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 넌 아무런 능력도 없잖아. 넌 그저 걸어다니는 표적일 뿐이야. 에단이 픽하고 실소를 터뜨렸다. 감방 안의 스피커를 통해 에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 말이 맞아. 게임은 정말이지 거의 끝났지. 그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 동창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우정으로 네가 품위 있게 떠날 수 있게 해주지. 제어판에 명령을 내렸다. 정화 절차를 시작해라. 라이언 워커가 정화의 의미를 채 깨닫기도 전에 감방 사방의 금속 패널들이 검붉은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공기는 무서운 속도로 뜨거워지고 희박해졌으며 라이언 워커의 얼굴은 순식간에 혼란에서 극심한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결사적으로 합금문을 두드리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에단 콜, 이 미친 새끼야, 날 내보내줘. 에단은 두 번 다시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감시 카메라의 화면을 끊어버릴 뿐이었다. 몇 분 후 게임의 세계 공지 화면이 새로 고침되었다. 100번 플레이어 라이언 워커의 초상화가 조용히 잿빛으로 변했고 생존자 수는 9명으로 줄어들었다.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남은 플레이어들은 모두 공포에 질렸고 그 누구도 감히 세계 공지 화면에 단 한마디도 올리지 못했다. 부와 기술력에 의존하는 한 플레이어가 거의 모든 능력자들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지독한 침묵은 꼬박 3일 동안이나 이어졌다. 마침내 한숨 돌릴 수 있겠다고 모두가 생각하던 찰나 시스템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시스템이 공지했다. 남은 9명의 플레이어 여러분, 최종 단계에 진입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3단계 얼어붙은 대륙이 종료되었습니다. 4단계 태양의 용광로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공지가 끝나는 순간 에단 앞에 전지구 모니터링 화면 속 세계 지도가 극심한 폭염을 뜻하는 짙은 붉은색으로 완전히 뒤덮였다. 극지방부터 적도까지 단 한 곳도 예외는 없었다. 지표면 온도 수치가 눈에 띄는 속도로 치솟았고 빙하가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리고 녹아내린 얼음물은 그 끔찍한 열기에 의해 증발해버렸다. 바다는 맹렬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거대한 괴물 같은 파도를 일으키며 이미 산산조각난 대륙을 강타했다. 하늘의 구름은 흔적도 없이 흩어졌고 장렬하는 태양이 한치의 가림막도 없이 대지를 무자비하게 구워댔다. 에단이 있는 안식처 섬 또한 직격탄을 맞았고 야외 온도 수치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다. 단숨에 온도는 물이 끓고도 남을 섭씨 100도를 돌파했다. 다행히도 그의 지하 요새에는 독립적인 생명 유지 장치와 온도 조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요새 내부는 여전히 봄날처럼 서늘하고 쾌적했지만 다른 생존자들은 결코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없었다. 그들은 A는 극한의 추위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을 뿐이었다.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시스템은 그들을 곧바로 새로운 지옥도로 내던져버렸다. 세계 공지 화면에서 일부 플레이어들은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한 플레이어가 절규했다. 대체 이 게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깥은 그야말로 거대한 압력 소치나 다름없잖아.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피난처가 무너지려 한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또 다른 플레이어는 힘없이 신음했다. 물이 필요해. 필사적인 구조 요청이 채팅창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그 목소리들은 하나둘씩 빠르게 잠잠해졌다. 플레이어들의 초상화는 이전의 그 어느 단계보다도 빠르게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단 하루 만에 생존자의 수는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무렵 낯선 플레이어 번호 하나가 세계 공지 화면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번호는 7번 플레이어였다.
에다는 전지구 감시 시스템을 통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새까맣게 타버린 유럽의 황무지 위에서 한 남자가 허공에서 거대한 얼음 결정 돔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돔 아래에는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작은 오아시스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이 태양의 용광로 한가운데에 생명의 터전을 깎아내어 만든 것이었다. 수많은 평범한 생존자들이 가족들을 이끌고 그 얼음 수정 도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7번 플레이어는 얼음 계열의 능력자였다. 대홍수, 좀비, 극한의 추위 단계에서는 그의 능력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아 줄곧 무명에 가까운 존재였다. 하지만 이 태양의 용광로 안에서만큼은 그는 신이나 다름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2명의 생존 플레이어 역시 그의 보호를 받길 바라며 그에게 합류했다. 새로운 세력이 놀라운 속도로 부상하고 있었다. 에다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흥미롭다는 듯 화면을 지켜보았다. 이거 참 재밌어지는데? 에단이 7번 플레이어에 대해 좀 더 깊이 조사하려던 찰나 7번 플레이어가 먼저 접촉을 시도해왔다. 7번 플레이어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세계 공지 화면에 메시지를 띄웠다. 99번 플레이어, 네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안다. 얘기 좀 할까? 다른 2 플레이어는 즉시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 명이 소리쳤다. 7번 보스, 왜 저놈이랑 연락하는 겁니까? 저놈은 괴물이라고요. 다른 한 명도 다급하게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저놈한테서 떨어지세요. 7번 플레이어는 그들의 말을 무시한 채 조용히 에단의 대답을 기다렸다. 에단은 손가락을 튕겨 비공개 통신 채널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7번 플레이어의 귓가에 직접 울렸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7번 플레이어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그저 앉을 자리를 찾았고 그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차분했다. 그가 말했다. 당신과 손을 잡고 에단이 싶어. 물었다. 나와 손을 잡는다고? 전 세계 화면에 있는 모두가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지? 7번 플레이어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우리 둘만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자들이니까.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헤이븐 섬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고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은 그 안에 극한의 폭염 속에서는 당신의 로봇 군단과 첨단 무기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야. 반면에 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내 능력은 모든 생존자의 희망이지만 내 기반은 너무 약해.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당신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도 없지. 7번 플레이어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모든 문장이 상황의 핵심을 찔렀다. 그가 덧붙였다.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에 갇힌 짐승과 같아. 혼자서는 조만간 시스템의 장난질에 죽고 말 거야.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그 우리를 부술 수 있어. 에단이 대답했다. 꽤 솔깃한 제안이군. 계획을 말해봐. 7번 플레이어는 계획이 간단하다고 말했다. 먼저 동맹을 맺고 남은 플레이어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후 7번 플레이어가 에단을 도와 섬 밖의 위협을 처리한다. 그 대가로 에단은 7번 플레이어에게 자원과 보호를 제공한다. 둘이 함께라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 망가진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에단이 물었다. 그러다 우리 둘만 남게 되면 그때 죽을 때까지 싸우자고? 7번 플레이어는 가상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유난히 맑았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정확해.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유일한 동맹이야.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이 얼마 없어. 문명을 재건하려면 질서가 필요하지. 남은 생존자들이 혼란 속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대신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해.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잖아. 이게 우리 둘 다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알 텐데. 에다는 침묵했다. 그는 7번 플레이어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7번 플레이어는 라이언 워커나 128번 플레이어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힘에 취해 자만하지 않았다. 대신 남다른 통찰력으로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항복하러 온 것도 에단을 위협하러 온 것도 아니었다. 그는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러 온 것이다. 에단은 화면 속 불타버린 황무지 너머로 빛나는 얼음 결정을 보며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잠시 후 에단이 말했다. 네 제안은 흥미롭군. 7번 플레이어가 물었다. 그래서 에단이 대답했다. 제안은 받아들이지. 하지만 규칙은 내가 정한다. 7번 플레이어의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물론이지. 강자가 규칙을 만드는 법이니까. 그게 이 종말의 유일한 진리지. 에단이 말했다. 좋아. 네 보호 아래 숨어있는 그 2명의 플레이어는 제발로 떠나야 할 거다. 우리 동맹에 짐덩이는 필요 없으니까. 7번 플레이어는 전혀 망설임 없이 즉각 동의했다. 몇 분 뒤 에단은 감시화면을 통해 2 플레이어가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한 얼굴로 얼음 도시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내 일렁이는 열기 속으로 사라졌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2 사람의 초상화가 잿빛으로 변했고 생존한 플레이어 수는 5명으로 줄어들었다.
에다는 7번 플레이어와 다시 연결했다. 이제 우리 둘과 나머지 3명의 플레이어만 남았군. 7번 플레이어가 물었다. 녀석들은 어디 있지? 에다는 세계 지도를 띄우고 남미의 한 산맥에 붉은 점을 표시했다. 두 놈은 안데스 산맥의 폐광에 숨어 있어. 23번 플레이어와 45번 플레이어야. 23번은 음파 탐지 능력이 있고 45번은 몸을 돌로 바꿀 수 있지. 녀석들은 한 조로 움직이고 아주 신중해. 7번 플레이어가 물었다. 내가 녀석들을 처리하길 원해? 에단이 대답했다. 아니, 우리가 함께하는 거다. 그러고 나서 그는 7번 플레이어에게 상세한 전술 계획을 보냈다. 내가 위성을 사용해 고주파 전자기 펄스를 쏴서 놈들의 감각을 잠시 교란할 거다. 네 임무는 놈들이 반응하기 전에 광산을 완전히 봉쇄하는 거야. 7번 플레이어가 물었다. 생매장하겠다는 거야? 에단이 대답했다. 태양노가 나머지를 마무리해 줄 거다.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니까. 7번 플레이어는 계획을 가늠하는 듯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고 나서 그가 물었다. 마지막 플레이어는? 에단은 지도를 확대해 태평양 저편에 외딴성을 표시했다. 5번 플레이어. 녀석은 외톨이 늑대고 식물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지. 지금은 무인도에서 스스로 나무로 변해 휴면 상태에 들어갔어. 23번과 45번을 처리하고 나서 녀석을 깨우러 갈 거다. 7번 플레이어가 물었다. 좋아. 언제 움직이지? 에단이 대답했다. 지금. 통신이 끝났다. 에단은 모든 감시 화면을 안데스 산맥에 집중시켰다. 화면 속 7번 플레이어는 까맣게 타버린 산기슭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불타는 땅에 양손을 눌렀고 새하얀 서리가 그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왔다. 서리는 그를 중심으로 미친 듯이 퍼져나갔다. 지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공기 중의 수분이 순식간에 얼음으로 얼어붙었다. 수정처럼 맑은 얼음다리가 그의 발밑에서 솟아올라 그를 산중턱의 폐광으로 이끌었다. 그가 입구에 다다르려 할 때 에단이 명령을 내렸다. 전자기 간섭 활성화. 보이지 않는 파동이 우주에서 내려와 광산 지역 전체를 정확히 덮치며 폐광 깊숙한 곳까지 뻗어나갔다. 눈을 감고 쉬고 있던 플레이어 23번이 번쩍 눈을 떴다. 고막을 찢을 듯한 이명이 귓가를 가득 채우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파트너인 플레이어 45번 역시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채고 서둘러 몸을 돌로 변화시키려 했으나 이미 늦어버린 뒤였다. 플레이어 7번이 어느새 입구에 나타나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어른 결정들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그는 광산을 향해 고요히 손을 뻗어 움켜쥐었다. 그의 입술 사이로 서늘한 두 단어가 흘러나왔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져 내리며 순식간에 입구 전체를 단단히 틀어막았다. 그 직후 온 산이 겹겹이 얼음과 눈으로 뒤덮이기 시작하더니 임의 장렬하는 열기를 차단하는 거대한 얼음 무덤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은 모든 공기마저도 완벽히 차단했다. 이선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하며 월드 채팅의 숫자가 변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뼈를 깎는 듯한 시스템의 차가운 목소리가 예고도 없이 모든 플레이어의 뇌리를 울렸다. 플레이어 간의 동맹 행위가 감지되었습니다. 게임의 밸런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시 새로운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사냥의 시간. 이선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시스템 알림, 플레이어 99번과 플레이어 7번 두 사람 중 한 명은 무작위로 사냥감으로 지목되며 다른 한 명은 사냥꾼이 됩니다. 시스템 알림, 사냥꾼은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사냥감을 죽여야 합니다. 성공 시 사냥꾼은 사냥감의 핵심 자산이나 능력 중 하나를 강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냥감이 24시간 동안 생존하거나 사냥꾼을 죽일 경우 반대로 사냥감이 사냥꾼의 핵심 자산이나 능력 중 하나를 강탈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플레이어는 관전자가 됩니다. 이들은 게임에 간섭할 수 없으며 공격받지도 않습니다. 이 빌어먹을 시스템은 애초에 그들이 협력하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추후도 없었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죽이는 꼴을 즐기고 싶었을 뿐이다. 이선과 플레이어 7번의 개인 통신 채널이 강제로 열렸다. 화면 속 플레이어 7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평정이 무너졌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갑작스러운 이변에 몹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목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99와 7, 단 2개의 숫자만이 적힌 거대한 룰렛이 나타났다. 바늘이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고 이선의 심장은 튀어나올 듯이 요동쳤다. 만약 그가 사냥꾼으로 지목된다면 상황은 그야말로 끔찍한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에게 승산이라곤 쥐뿔도 없을 테니까. 얼음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최상위 능력자를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조준하고 사살할 수 있는 무기는
그에게 단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이선이 사냥감이 된다면 24시간 동안 버텨내기만 한다면 아직 희망은 있었다. 바로 그때 바늘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바늘이 파르르 떨리며 한 숫자 위에서 멈춰섰다. 지목 완료. 사냥감 플레이어 99번. 사냥꾼 플레이어 7번. 그 순간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이선은 화면 너머의 플레이어 7번을 바라보았고 플레이어 7번 역시 이선을, 아니 정확히는 이선 쪽의 감시 카메라를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동맹을 향한 시선이 아니었다. 아쉬움과 탐욕 그리고 서늘한 살기가 뒤엉킨 눈빛이었다. 핵심 자산의 강탈. 이선의 무한한 부, 그의 위성 네트워크, 그리고 이 헤이븐 아일랜드는 플레이어 7번에게 있어 치명적인 유혹 그 자체였다. 플레이어 7번이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선 콜, 우리의 협력이 조금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 같군. 그와 동시에 그의 발밑에서 시작된 얼음다리가 바다를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그가 오고 있었다. 이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억지로 평정을 되찾았다. 이선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통신기를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내뱉었다. 내 섬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들어올 수 없을 거다. 온 걸 환영하지. 그리고 이선은 통신을 그는 끊어버렸다. 즉시 헤이븐 아일랜드에 최고 등급 방어 시스템을 띄우고 명령을 하달했다. 미궁 프로토콜을 활성화해라. 모든 전투 로봇은 1급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한다. 핵잠수함, 해수면이나 수중으로 접근하는 모든 생물학적 목표물을 조준할 준비를 갖춰라. 정화로에서 라이언 워커의 시체를 꺼내 선착장에 매달아둬. 차가운 기계음이 즉시 대답했다. 명령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선은 이 섬에 발을 들이는 순간 어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플레이어 7번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바다 위 플레이어 7번은 빙하를 딛고 경이로운 속도로 헤이븐 아일랜드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끓어오르던 바닷물이 얼어붙으며 거대한 얼음길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마치 기적처럼 남미 대륙에서 태평양 한가운데를 향해 뻗어나갔다. 얼음 무덤에 갇힌 두 명의 플레이어는 이미 까마득히 잊혀진 지 오래였다.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이 시스템이 강제한 이 핏빛빛 사냥에 쏠려 있었다. 이선이 월드 채팅을 열자 채팅창은 그야말로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플레이어 5번이 글을 올렸다. 시스템이 이런 짓도 할 수 있다고? 완전 미쳤잖아. 플레이어 23번 역시 글을 올렸다. 플레이어 7번, 넌 할 수 있어. 저 망할 99번 자식을 죽여버려. 플레이어 45번이 도배를 시작했다. 죽여버려. 우리를 이 지옥에 처박은 건 바로 저 새끼라고. 저놈이 죽어야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그제야 이선은 그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아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꺼운 얼음층이 기적처럼 그들의 목숨을 잠시나마 연장해 주었지만 그들은 이제 이 잔혹한 사냥터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갇힌 짐승 신세로 전락했다. 그들은 월드 채팅에서 쉴 새 없이 악을 썼지만 이선은 그들의 발악을 철저히 무시했다. 그들은 월드 채팅에서 쉴 새 없이 기껏해야 3시간이면 플레이어 7번이 헤이븐 아일랜드의 외곽 방어선에 도달할 것이다. 이선은 손을 들어 소나 시스템을 가동했다. 그 장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깊은 바다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터가 송신되었고 기계음이 보고를 올렸다. 주인님, 타깃이 얼음층 아래로 무수히 많은 미세 얼음 가시들을 방출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우리의 수중 방어망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어 7번은 그저 무식하게 앞만 보고 돌진하는 짐승 새끼가 아니었다. 압도적인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뼈가 시릴 정도로 신중한 놈이다. 정면으로 무작정 들이받을 만큼 멍청한 놈이 아니라는 뜻이지. 대신 그는 이선의 방어망을 끊임없이 시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여오고 있었다. 이선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졌다. 플랜 B를 가동해라. 작은 에피타이저 하나 보내주지. 헤이븐 섬 주변의 인공 암초지대 아래 이드는 이미 바위로 위장한 수십 개의 전자기 펄스 폭탄을 설치해두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폭탄이 활성화되어 7번 플레이어의 얼음길이 그 구역으로 뻗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음 아래의 작은 얼음 가시들이 암초에 닿자 이드는 손을 들어 기폭 버튼을 눌렀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굉음은 없었다. 오직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고리들만이 심해를 격렬하게 뒤흔들며 퍼져나갔다. 7번. 플레이어의 발밑에 있던 얼음길이 중앙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부서져 내렸다. 그를 지탱하던 기반이 사라졌다.
그의 몸 전체가 바다를 향해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이든은 이런 얕은 수장만으로는 그에게 상처 하나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7번 플레이어가 물에 빠지기 직전 그의 발밑에 또 다른 유빙이 형성되어 그가 균형을 잡을 수 있게 그는 움직임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마치 수천 마일 밖에서 이든을 꿰뚫어 보겠다. 그를 7번 플레이어는 이것이 이든의 경고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 월드 채팅의 관전자들은 즉시 경악하며 소리쳤다. 23번 플레이어가 외쳤다. 무슨 일이야? 얼음길이 진짜 부서졌다고? 5번 플레이어도 글을 올렸다. 저게 99번 플레이어의 반격이군. 흥미로워. 점점 정말 재밌어지는데 7번 플레이어는 더 이상 무모하게 앞으로 돌진하지 않았다. 그는 해수면 위에 멈춰서서 두 손을 물속으로 깊숙이 찔러 넣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생명체가 바다 위로 천천히 솟아올랐다. 그것은 오로지 바닷물과 얼음 결정으로만 이루어진 거대한 고래였고 그 크기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하게 거대했다. 이든이 소유한 가장 큰 크루즈선보다도 훨씬 더 컸다. 녀석은 사람들의 고막이 찢어질 듯한 강력한 포효를 내질렀다. 순식간에 바다 위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7번 플레이어는 거대 고래의 머리 위에 서서 마치 바다 자체를 지휘하는 제왕과도 같은 모습을 뽐냈다. 이것은 명백히 이든을 향한 무력 시위였다. 이든은 무표정하게 화면을 응시하며 명령을 내렸다. 핵잠수함, 얼음고래를 조준해라. 어뢰, 장전, 발사 준비.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 바다 아래 숨어있던 유령 같은 핵잠수함이 하부 미사일 베이를 열었다. 여러 발의 어뢰가 잠수함에서 일제히 발사되어 끓어오르는 바닷물을 뚫고 길고 하얀 궤적을 그리며 거대한 얼음고래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월드 채팅창에는 관전자들의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23번 플레이어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진짜로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잖아. 이 자식 미친 거 아니야? 5번 플레이어도 글을 올렸다. 초능력에 맞서는 현대무기라. 이거 정말 엄청난 구경거리가 되겠는걸? 얼음고래의 머리 위에 서 있던 7번 플레이어도 물 아래에서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챈 듯했다. 그의 발밑에 있던 거대 고래는 즉시 포효하며 공격을 피하기 위해 거대한 몸을 심해로 깊이 잠수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어뢰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랐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화염구는 없었지만 바다 아래에서 연속적으로 깊고 둔탁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거대한 얼음고래의 내부가 옥죄이더니 수많은 균열이 녀석의 몸 전체로 뻗어나갔다. 다음 순간 고래는 산산조각나며 폭발했다. 고래는 셀 수 없이 많은 얼음 조각과 피어오르는 증기구름으로 부서져 내렸다. 격렬한 폭발은 바다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근처의 모든 것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7번 플레이어의 모습도 순식간에 하얀 증기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든은 단 1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음파 탐지 시스템이 목표의 생명 신호를 계속 추적하며 빠르게 보고했다. 마스터, 타깃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정조갑니다. 타깃의 신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위치, 북동쪽 30도. 거리, 500m. 7번 플레이어의 모습이 해수면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작은 유빙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몸에 뚜렷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헤이븐 섬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다. 강제로 열린 통신 채널을 통해 7번 플레이어가 이든에게 입을 열었다. 이런 재래식 무기 따위는 내게 통하지 않아. 이든이 대답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왜 멈춘 거지? 그러고는 즉시 위성을 이동시켜 카메라를 최대한 줌인했다. 이든은 7번 플레이어가 방금 바닷물에 넣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렇게 거대한 얼음 피조물을 통제하고 어뢰의 위력을 몸으로 버텨낸 것은 확실히 그에게 막대한 힘을 소모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든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네 놈이 자랑하는 그 신의 힘도 결국 무한한 건 아닌 모양이군. 7번 플레이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손을 거두어 들였을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무식한 힘만으로 밀어붙이려 하지 않고 전술을 바꿨다. 그는 두 손을 평평하게 들어올려 손바닥을 바다로 향하게 했다. 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수킬로미터의 바다가 눈에 띄는 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끓어오르던 바닷물이 격렬하게 슉슉 소리를 내더니 두꺼운 얼음층으로 변하며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얼음은 점점 더 두꺼워지며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7번 플레이어는 이 일대의 바다 전체를 얼어붙은 대륙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23번 플레이어가 월드 채팅에서 소리쳤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바다를 얼려서 그 위를 걸어가려는 건가? 40 플레이어가 뒤따라 말했다.
완전 미쳤군. 태양로 안에서 빙하를 만들고 있다고? 대체 저 녀석의 능력은 얼마나 강력한 거야? 이드는 7번 플레이어의 진짜 속내를 단번에 간파했다. 단순히 바다를 얼려서 건너가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지역 전체의 미기후를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광활한 얼음판은 주변의 열기를 흡수하고 약화시켜 해수면 위 온도를 낮추고 짙은 해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짙은 안개로 시야가 차단되면 이든의 광학 감시 시스템은 거의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7번 플레이어는 그 틈을 타 소리 없이 섬에 잠입할 수 있었다. 이든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수중 마이크로웨이브 파쇄 시스템을 활성화해라. 전방에 생성 중인 얼음을 조준해. 헤이븐 섬 주변의 바다 아래에서 암초로 위장한 장치들이 순식간에 차례대로 활성화되었다.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웨이브 방사선이 얼음 빗면을 격렬하게 가열하기 시작했다. 7번 플레이어는 확실히 빠르게 비마를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이든이 얼음을 녹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 새로 형성된 얼음은 아래서부터 얇아지고 녹아내리며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끓어오르는 바닷물로 변했다. 얼음과 불의 극한의 충돌은 바다 전체에 걸쳐 장관을 이루었다. 한쪽은 치명적인 한기가 서린 얼어붙은 땅이었고 다른 한쪽은 맹렬한 열기로 가득 찬 끓어오르는 바다였다. 7번 플레이어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순전히 에너지 소모에만 의존하는 이 줄다리기는 그의 기력을 너무 많이 고갈시키고 있었다. 반면 이드는 그저 손가락을 움직여 버튼 몇 개만 누르면 그만이었다. 그의 에너지는 5개의 지하 원자력 발전소에서 공급되었기에 사실상 무한에 가까웠다. 7번 플레이어 역시 이를 분명히 깨달았고 더 이상 얼음을 만드는데 힘을 낭비하지 않았다. 통신 채널을 통해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7번 플레이어가 차갑게 내뱉었다. 쥐새끼처럼 네 껍질 속에만 숨어있을 셈이냐? 이 신이 대답했다. 내가 직접 나설 가치도 없는 놈. 사냥꾼날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군. 이제 겨우 20시간 남았어. 에다는 일부러 그를 도발하며 평정심을 완전히 잃게 만들려 하고 있었다. 냉정한 사냥꾼보다는 분노에 날뛰는 짐승을 상대하는 편이 늘 더 쉬운 법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7번 플레이어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격노했다. 그는 무의미한 에너지 소모전으로 에단과 겨루는 것을 멈추고 다시 손을 치켜들었다. 이번에 그의 목표가 된 것은 바다가 아니라 머리 위로 펼쳐진 하늘이었다. 자결하는 태양이 여전히 대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7번 플레이어의 능력은 대기 상층부의 희박한 수분마저 끌어모아 순식간에 거대한 얼음 렌즈로 응결시켰다. 하늘에 떠있는 인공위성처럼 투명하고 영롱한 그 얼음 렌즈가 서서히 각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에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위험하다. 월드 채팅창에서도 5번 플레이어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챘다. 대체 뭘 하려는 속셈이지? 5번 플레이어가 말을 이었다. 왜 하늘에 저런 거울을 만드는 거야? 그때 23번 플레이어가 번쩍 깨달았다. 잠깐만, 저 각도, 햇빛을 모으고 있잖아. 됐다. 햇빛을 한 점으로 모으고 있는 것이었다. 7번 플레이어는 태양 그 자체를 이용해 에단에게 반격을 가하려 하고 있었다. 거대한 얼음 렌즈가 수만 평방킬로미터의 햇빛을 파괴적인 한 줄기 빛으로 끌어모았고 그 빛의 표적은 에단의 지하 요새에서 지상으로 뻗어나온 메인 위성 안테나 어레이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에단의 눈이자 전 세계 위성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허브였다. 그것이 파괴된다면 그는 눈도 귀도 멀게 되는 셈이었다. 에단은 즉각 명령을 내렸다. 긴급 방어 체계를 가동하고 모든 레이저 무기를 하늘의 얼음 렌즈에 조준해 발사해. 섬 전역에서 나무와 바위로 위장했던 레이저 포탑들이 차례로 솟아오르며 고에너지 빔을 하늘로 쏘아 올렸다. 하지만 7번 플레이어는 이미 그것까지 대비해둔 상태였다. 얼음 렌즈 위로 순식간에 두꺼운 얼음 장갑층이 형성되더니 맹렬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레이저 빔은 겉표면을 살짝 녹일 뿐 렌즈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 그 사이 파멸을 부르는 빛의 기둥이 완전히 형성되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심판의 검처럼 그것은 에단의 안테나 어레이를 향해 곧장 꽂혀 내렸다. 에단이 다급히 명령했다. 안테나 어레이를 이동시켜 전부 지하로 끌어내려. 기계음이 즉시 대답했다. 늦었습니다, 마스터. 광선의 에너지 밀도가 너무 높습니다. 열 차단 셔터가 3초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화면을 가로질러 맹렬히 쏟아지는 빗줄기를 음시하며 에단은 처음으로 상황이 꽤 골치 아파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눈이 멀듯한 새하얀 섬광이 터져나왔다. 모니터실의 모든 화면이 순백색으로 물들었다. 메인 감시 영상이 끊어졌고 고막을 찢는 듯한 경보음이 지하 요새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기재음이 보고했다. 마스터, 메인 위성 안테나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전 세계 위성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90% 이상 단절되었습니다.
에단은 거의 자신의 두 눈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월드 채팅창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23번 플레이어가 외쳤다. 좋았어. 저놈의 눈을 멀게 했군. 45번 플레이어도 채팅을 도배했다. 7번. 형님 엄청난데? 어디 계속 건방지게 굴 수 있나 보자고. 이윽고 통신 채널을 통해 승리의 자신감을 머금은 7번 플레이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7번 플레이어가 말했다. 이제야 드디어 공평한 조건이 되었군. 그러고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장린 자식, 에단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일격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7번 플레이어는 안테나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에단이 쥐고 있던 심리적 우위까지 산산조각 내버렸다. 에단은 손을 들어 귀를 찢을 듯한 경보음을 껐다. 예비 통신 시스템은 가동되었나? 기계음이 대답했다. 마스터, 심해 광 케이블 통신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에 있는 백업 서버와 연결을 시도 중입니다. 에단이 물었다. 얼마나 걸리지? 기계가 대답했다. 예상 소요 시간 6시간입니다. 이 사냥의 시간에서 생사를 결정짓기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다. 에단은 새까맣게 변해버린 메인 화면을 바라보며 오히려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다. 7번 플레이어의 목소리가 다시 통신 채널을 타고 들려왔다. 두 눈을 잃었는데 나를 어떻게 상대할 작정인지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에단은 대답하지 않았다. 7번 플레이어가 계속해서 말했다. 적어도 이젠 네 놈이 신이라도 된 양 나를 깔보지는 못하겠지. 7번 플레이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성 감시망이 사라진 지금 에단은 그가 어느 방향으로 상륙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놈은 어둠 속에 숨어든 유령처럼 언제든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에단이 명령을 내렸다. 미궁 프로토콜의 최종 단계를 가동해 라이언 워커의 시체를 제1부두에 매달아라. 기계음이 대답했다. 네, 마스터. 헤이븐 아일랜드의 해안선을 따라 모든 불빛이 꺼지며 섬 전체가 죽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다. 오직 제1부두만이 창백한 스포트라이트 하나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극심한 열기로 정화되어 새카맣게 타버린 라이언 워커의 시체가 허공에 높이 매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자 시체는 기괴하게 흔들렸다. 아기와 경고를 가득 담은 허수아비처럼 에단은 내기를 걸고 있었다. 7번 플레이어가 교활할 뿐만 아니라 극도로 오만한 자라는 것에 판돈을 걸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7번 플레이어는 기어이 제 발로 섬에 접근할 것이다. 놈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정복이니까. 다만 어느 진입로를 택할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미지수였다. 초침이 째깍일 때마다 지하 요새의 공기는 숨막히게 옥죄어왔다. 에단은 섬 내부의 모든 감시 영상을 띄웠다. 로봇계와 전투 로봇들이 침묵하는 조각상처럼 모든 통로와 구석구석을 빽빽이 지키고 섰다. 지하 요새는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다. 하지만 에단은 처음으로 더 이상 완벽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돌연 제2부두 방향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다. 에단이 즉각 감시 화면을 전환했지만 화면에는 짙은 어둠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열화상 시스템은 여전히 빠르게 이동하는 차가운 에너지원을 포착하고 있었다. 7번 플레이어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속임수를 썼던 것이다. 제1부두의 시체는 그저 미끼일 뿐이었다. 놈의 진짜 상륙 지점은 제2부두였다. 에단이 즉시 명령했다. 모든 전투 유닛은 제2부두로 집결해. 고압 전력망을 가동하고 제2부두의 모든 출구를 봉쇄하라. 에단은 여전히 7번 플레이어의 신중함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애초에 플레이어 7은 요새 안으로 걸어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제2선착장의 탁 트인 공터에 서서 두 손을 바닥에 굳게 눌렀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사방으로 미친 듯이 퍼져나갔다. 이것은 평범한 공격이 아니었다. 그는 섬 전체의 땅을 얼려버리고 있었다. 그는 헤이븐 아일랜드의 기반부터 산산조각 낼 작정이었다. 에단이 즉각 명령을 내렸다. 지열 방어 시스템에 가동해라. 섬 지하에 묻힌 난방 파이프가 즉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갈라진 땅 틈새로 끓어오르는 증기가 뿜어져 나와 필사적으로 한기의 침략을 막아냈다. 하지만 플레이어 7의 능력은 에단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표면을 가로지르며 거대한 균열이 퍼져나갔다. 처음으로 그의 지하 요새가 엄청난 압박 속에 신음했다. 이대로라면 플레이어 7이 안으로 뚫고 들어오기도 전에 섬 전체가 무너져 내릴 터였다. 에단은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통신 채널을 열었다. 에단이 지시했다. 에덴 가든 계획을 가동해라. 수화기 너머에서 늙었지만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날만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수석 과학자들의 리더였다. 에단이 비밀리에 지하 대피소로 이동시켜둔 자였다. 에단이 물었다.
약물은 준비됐나? 과학자가 대답했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학자가 말을 이었다. 타깃이 에덴 가든에 발을 들이기만 한다면 진정한 낙원을 보게 될 것이라 장담합니다. 에단은 감시화면 속 마치 마신처럼 섬 전체를 얼리려 하는 그 실루엣을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플레이어 7, 이렇게 오래 뛰었으면 슬슬 지치지 않나? 널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했지. 감히 가지러 올 용기는 있고? 에단은 플레이어 7의 강제 통신기로 지도를 바로 전송했다. 그곳엔 단 하나의 위치만 표시되어 있었다. 바로 헤이븐 아일랜드의 중심부. 그것은 에단이 위장용으로 지상에 지어둔 가장 화려한 유리온실이었다. 에단은 그곳에 이름을 붙였다. 에덴 가든이라고. 플레이어 7은 섬 파괴를 멈추고 차가운 안개에 휩싸인 채 공중에 떠올랐다. 그의 모습은 마치 침묵하는 서리의 신 같았다. 월드 채팅창에서는 구경꾼들이 그보다 더 긴장하고 있었다. 플레이어 23이 소리쳤다. 그가 멈췄어! 플레이어 5가 글을 올렸다. 플레이어 99가 대체 뭘 보낸 거지? 플레이어 23이 덧붙였다. 지도야, 에덴 가든이라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어. 플레이어 5가 말했다. 이름부터 벌써 불길한 냄새가 나는데. 플레이어 45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건 함정이 틀림없어. 7번 형님, 가지 마십시오. 당연하게도 플레이어 7 역시 그것이 함정임을 알고 있었다. 에단과 그는 둘 다 사냥꾼이었고 서로에게서 같은 냄새를 맡을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이 섬에서는 단 1분만 지체되어도 그의 승률은 곤두박질 쳤다. 통신 채널을 통해 그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초대에 응하지. 다음 순간 그의 발 아래 있던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의 온몸이 한 줄기 하얀 빛으로 변하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에단의 지도에 표시된 곳을 향해 쏘아지듯 날아갔다. 에단은 즉시 섬의 내부 감시 카메라로 화면을 전환했다. 플레이어 7은 에단이 계획해둔 최단 경로를 정확히 밟고 있었다. 가는 길에 배치된 모든 전투 로봇과 자동 포탑들이 지하로 철수했다. 섬 전체가 그를 위해 성문을 활짝 열어준 것 같았다. 월드 채팅창에서 플레이어 5가 느낌표를 연달아 보냈다. 그가 들어갔어! 플레이어 99가 방어를 전부 물렸다고! 플레이어 23이 외쳤다.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1대1 결투라도 하자는 건가? 플레이어 99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잖아. 완전히 미쳐버린 거 아니야? 그는 미치지 않았다. 에단은 단지 귀한 손님에게 최고 수준의 환대를 베풀고 있을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플레이어 7이 유리온실의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에덴 가든 밖에서는 태양의 용광로가 여전히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었지만 이 거대한 유리 구조물은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온실 대부는 푸르른 초목이 무성했고 활짝 핀 꽃들과 기이한 식물들로 가득했다. 심지어 꽃들 사이로 나비들까지 날아다니고 있어 바싹 메마르고 박살난 바깥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을 자아냈다. 플레이어 7은 입구에 서서 곧장 안으로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그의 강력한 능력은 아주 미세한 온도의 변화조차 감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에덴 가든 내부에 그 어떤 함정도, 무기도, 매복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오직 일정한 온도, 촉촉한 공기, 그리고 생명의 향기만이 존재할 뿐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함정이었다. 플레이어 7이 말했다. 에단 콜, 당장 나와라.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온실 앞에 메아리쳤다. 에단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플레이어 7은 입구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마침내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온실에 들어선 순간 등 뒤의 유리문이 소리 없이 닫혔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장 안에 갇히고 말았다. 온실 전체에 부드러운 조명이 켜졌고 사방에서 수많은 고운 안개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안개는 연약한 꽃잎들을 적셔주며 공간 전체를 몽환적으로 물들였다. 플레이어 7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그의 얼굴에 짧은 안도감이 스쳤다. 밖에서 끔찍한 열기와 싸우며 극도로 능력을 쥐어짠 탓에 그의 기력은 심하게 고갈된 상태였다. 이곳의 환경은 그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선사했다. 그는 경계를 완전히 늦추고 말았다. 그때 처음으로 통신 채널을 통해 에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정원에 온 것을 환영한다. 플레이어 7의 몸이 돌연 굳어버렸다. 그는 능력을 끌어올리려 했으나 몸 안이 텅 비어버린 듯한 감각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다뤘던 그 차가운 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고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공포가 서렸다. 플레이어 7이 물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에단이 대답했다. 아까 말했잖아.
널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고. 마음에 드나? 그 안개는 결코 평범한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에단의 과학자 팀이 플레이어 7을 위해 특별히 조제한 신경 억제제였다. 무색무취의 약물. 호흡이나 피부 접촉을 통해 흡수되는 순간 능력자의 특별한 유전 에너지가 체외로 방출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어떠한 고통도 수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극도의 이완과 쾌감을 안겨주는 환각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주었지만 이른바 낙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사실 끔찍한 지옥이었다. 플레이어 7은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나 거대한 식물에 기대어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숨을 들이마실수록 억제제가 더 많이 흡입되었고 그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약해졌다. 월드 채팅창의 구경꾼들 역시 7번 플레이어의 시점을 통해 이 기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23번 플레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대체 무슨 7번, 일이야? 보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5번 플레이어가 외쳤다. 능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든이 월드 채팅창에 차분하게 답했다. 불가능한 건 없어. 현대 기술이 어떻게 신을 도살하는지 보여주는 투어에 온 걸 환영한다. 7번 플레이어는 바닥에 쓰러져 주변을 둘러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식물들을 응시했다. 그의 두 눈에는 지독한 미련과 억울함이 가득했다. 7번 플레이어가 말했다. 네가 이긴 것 같나?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이든의 홀로그램 투영이 그의 눈앞에 서서히 나타났다. 이든은 마치 완벽한 전리품을 감상하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자, 말해봐. 어떻게 죽고 싶지? 7번 플레이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는 한 줌의 절망도 없었다. 오히려 일종의 해방감과 지독한 광기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그가 속삭였다. 이든콜, 정말로 네가 이겼다고 그러고는 생각하나?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곁에 있던 거대한 식물에 손을 가져다 댔다. 그것은 애초에 식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든이 교묘하게 위장해둔 지하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파이프였다. 이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베개. 7번 플레이어가 고개를 들자 그의 얼굴은 기괴할 정도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래, 맞아. 난 더 이상 냉기를 만들어낼 수 없지. 하지만 네 놈의 약은 그저 내 냉기를 밖으로 방출하는 것만 억눌렀을 이든은 뿐이야. 그제야 7번 플레이어가 파이프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우며 억지로 능력을 역류시키고 있었다. 7번 플레이어는 스스로를 오직 열기만을 흡수하는 거대한 블랙홀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온실박 태양노에는 강철조차 녹여버릴 듯한 끝없는 열기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그 막대한 열기가 마침내 분출구를 찾은 셈이었다. 끔찍한 열기가 7번 플레이어의 몸을 관통하며 냉각 파이프 안으로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갔다. 귀를 찢는 듯한 경고음이 순식간에 지하 요새 전체에 울려 퍼졌다. 경고. 1번 원자로 온도 비정상적 상승. 경고. 냉각 시스템 과부하. 압력 급속 증가 중. 코어 임계점 도달 예상 시간 30초. 화면 속 원자로 온도 수치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끔찍한 속도로 치솟고 있었다. 7번 플레이어는 미치광이처럼 웃어댔다. 그는 섬 전체를 날려버릴 폭탄의 도화선에 자신의 목숨으로 불을 붙이고 있었다. 이든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작정이었던 것이다. 월드 채팅창의 모든 이들이 경악에 빠져 발작했다. 13번 플레이어가 소리쳤다.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거야. 5번 플레이어가 외쳤다. 도망쳐! 45번 플레이어는 절망하며 비명을 질렀다. 저들은 도망칠 수 없어! 둘 다 저 섬에서 되져버릴 거라고! 이든은 화면 위에서 미친 듯이 솟구치는 붉은 숫자들을 응시했다. 20초, 10초, 5초. 강제 통신 채널을 타고 넘어온 7번 플레이어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날카롭게 찔렀다. 7번 플레이어는 이든을 쓰러뜨릴 수 없게 되자 아예 판 전체를 엎어버리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든의 양손이 제어 패널 위를 번개처럼 스치며 강제로 전원 공급을 차단하려 했었다. 심지어 원자로 전체를 마리아나 해구로 침몰시키는 비상계획까지 가동했지만 이미 한 발 늦은 뒤였다. 열이 전도되는 속도는 그 어떤 기계적 명령의 실행 속도보다 아득히 빨랐다. 3, 2, 1. 숫자가 0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 온 세상이 돌연 얼어붙었다. 귀를 찢던 경고음도 순식간에 멎어버렸고 화면에서 미친 듯이 치솟던 숫자들도 마지막 1초에서 멈췄다. 적과 함께 동기어진하겠다던 7번 플레이어의 그 광기 어린 미소조차 기괴한 모습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시스템의 차갑고 감정 없는 목소리가 이든의 지하 요새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살아남은 모든 플레이어들의 머릿속에도 똑같이 메아리쳤다. 경고. 게임 진행을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플레이어 감지, 상호 파멸은 최후에 이른 규칙에 위배됨. 시스템 알림. 7번 플레이어가 규칙을 위반함.
시스템의 말이 끝나는 순간 7번 플레이어의 몸이 갑자기 격렬하게 경련했다. 그가 몸속으로 미친 듯이 빨아들였던 그 끔찍한 열기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뜯겨나가며 눈에 보이는 붉은 기류로 변했다. 그 붉은 기류는 전부 냉각 파이프 안으로 역류했고 원자로 온도는 치솟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상을 되찾았다. 7번 플레이어는 바닥에 처박힌 채 격렬하게 발작했고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벽하게 가셔 있었다. 그는 죽지 않았다. 시스템은 그를 그리 쉽게 죽게 내버려둘 생각이 없는 듯했다. 시스템 알림. 규칙 위반자 7번 플레이어는 게임 자격을 박탈당하며 모든 플레이어에게 경고하기 위한 표본으로 만들어짐. 하늘에서 회색 빗줄기가 쏟아져 내려와 7번 플레이어를 완벽하게 집어삼켰다. 빗속에서 그의 육신은 서서히 회백색 조각상으로 굳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마지막 순간의 발악과 경악스러운 표정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월드 채팅창에서 7번 플레이어의 초상화는 회색으로 변하지 않았다. 대신 기괴한 푸른색 오프라인 상태로 바뀌었고 그 뒤에 소름 끼치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는 표본. 이 피비린내 나는 게임의 첫 번째 전시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스템 알림. 타겟의 규칙 위반으로 인해 사냥의 시간이 강제 종료됨. 시스템 알림. 원자로 상태 복구 완료. 유리 온실 안에서 열기에 까맣게 타들어갔던 식물들이 순식간에 생명력을 되찾았다. 꽃들 사이에 고요히 서서 방금 전 일어난 모든 일을 이든에게 상기시켜주는 인간 형상의 조각상만 제외한다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풍경이었다. 이든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처음으로 그는 이 게임 시스템 그 자체가 가장 끔찍하고 소름 돋는 적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체감했다. 이것은 결코 심판 따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절대적인 독재자였다. 숨막히는 1분의 정적이 흐른 뒤 월드 채팅창이 폭발하듯 끌어올랐다. 23번 플레이어가 올렸다. 표본으로 만들어졌다고? 45번 플레이어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시스템이 진짜로 개입했어. 5번 플레이어가 덧붙였다. 그냥 죽이는 것보다 훨씬 끔찍하잖아.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플레이어의 능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한데 시스템 앞에서는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에. 이든 역시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다. 시스템은 그저 놀고 싶었을 뿐이다. 누구도 이 게임을 일찍 끝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바로 그때 시스템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시스템 알림. 생존 플레이어 4명. 게임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최종 프로토콜을 가동합니다. 12장. 시스템 알림. 모든 생존 플레이어는 24시간 내에 지정된 구역으로 강제 텔레포트됩니다. 텔레포트 거부 시 규정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에단의 동공이 수축했다. 12장. 시스템은 남은 놈들을 전부 같은 우리에 쳐넣을 작정이었다. 다시 말해 에단의 가장 큰 무기인 헤이븐 아일랜드의 절대적인 방어선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었다. 월드 채팅창에서 다른 세 플레이어의 반응은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에서 뒤틀린 환희로 빠르게 바뀌고 있었다. 플레이어 23이 소리쳤다. 결투장이라고? 우리가 전부 한 곳으로 텔레포트 되는 거야? 플레이어 45가 비웃었다. 이제 99번 플레이어의 거북이 등껍질도 끝이군. 플레이어 5도 글을 올렸다. 24시간, 마지막 준비 시간인가? 99번 플레이어, 기도나 해둬라. 그들은 더 이상 에단의 요새를 뚫을 방법을 궁리할 필요가 없었다. 시스템이 친히 에단을 요새 밖으로 끄집어내 주었으니까. 에단은 화면 속에서 떠들어대는 3명의 광대를 보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감시 카메라 화면을 전환해 에덴 동산 안에 생생하게 굳어있는 플레이어 7의 조각상을 응시했다. 그러고는 씩 웃었다. 20... 그들에게는 마지막 준비 시간이겠지만 에단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다. 에단은 최고 권한 제어 패널을 열고 과학자 팀을 호출했다. 노아의 방주 계획을 시작하지. 결투장에 가는 마당에 쓸만한 장난감은 챙겨가야 하지 않겠어? 수화기 너머로 흥분을 애써 억누르는 수석 과학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스, 모든 장난감의 미세 조정을 마쳤습니다. 남은 놈들에게 진정한 절망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에단은 통신을 종료하고 완전히 새로운 설계 도면을 띄웠다. 그것은 초소형 원자로 코어를 장착한 유선형의 전신 외골격 아머였다. 에단이 명령을 내렸다. 제작을 시작해라. 가장 뛰어난 소재로 최고의 저장 공간을 만들어 24시간 내로 완성품을 대령하도록. 차가운 기계음이 대답했다. 명령 확인. 심판관 아머 제작을 개시합니다. 에단은 수많은 로봇팔이 화면 위를 기민하게 움직이며 금속 광택을 뿜어내는 특수 합금 조각들을 3D 프린팅 매트릭스에 투입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기 직전이었다.
더 이상 요새안의 왕으로 군림할 수 없다면 그가 직접 전장에 뛰어들어 결투장의 유일한 사신이 될 것이다. 남은 시간 동안 에단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그는 플레이어 23, 플레이어 45, 그리고 플레이어 5의 모든 프로필을 불러왔다. 플레이어 23의 능력은 음파 탐지와 음파 공격이었다. 소리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강철도 박살낼 만큼 강력한 초저주파를 방출할 수 있었다. 그의 약점은 고주파 전자기 간섭이었다. 플레이어 45의 능력은 석화 형태였고 육체를 단단한 바위처럼 만들어 압도적인 물리방어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의 약점은 극렬과 극한이 갑작스레 교차하는 환경이었다. 플레이어 5의 능력은 식물 조종이었다. 주변에 흙과 식물만 있다면 그는 거의 무적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흙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의 힘은 걷잡을 수 없이 나약해졌다. 에단은 놈들의 약점에 맞춰 각기 다른 무기 모듈을 장착하기 시작했다. 소형 전자기 펄스 수류탄, 극온도 교차 광선총, 그리고 고농축 고엽제. 에단은 자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잊지 않았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합성한 금단의 약물로 생명력을 극도로 끌어올려 단시간 내에 신체 기능을 한계치까지 증폭시켜주는 것이었다. 에단은 그것에 번아웃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역시 이를 쓰고 싶진 않았지만 결투장엔 규칙 따위 없었다. 오직 삶과 죽음뿐.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만 했다. 초단위로 시간이 흘러 이윽고 카운트다운은 단 1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짙은 붉은 빛의 에너지 라인이 관절을 타고 흐르는 칠흑 같은 심판관 아머가 에단의 눈앞에 고요히 서 있었다. 에단은 손을 뻗어 그 차가운 금속 표면을 매만졌다. 오늘부터 그는 더 이상 모니터 뒤에 숨어있는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그 자신이 곧 걸어다니는 종말이 될 것이다. 텔레포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0, 9, 에단이 8, 암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기계 장치들이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자동으로 닫히고 몸을 감쌌다. 3, 2, 텔레포트를 개시합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에단은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전신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무중력의 감각은 1초도 채 지속되지 않았다. 두 발이 다시 단단한 지면에 닿았을 때 그는 이미 완전히 낯선 공간에 서 있었다. 거대한 원형의 석조 건축물이었다. 부서진 관중석과 산산조각난 기둥들만이 그것이 한때 누렸을 영광을 대변하고 있었다. 이곳은 로마의 콜로세움이었다. 시스템은 기어코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태양열 용광로의 극한의 고열이 여전히 대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하지만 결투장 내부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생존 가능한 온도를 유지하는 듯했다. 에단의 맞은편에 거의 동시에 세 개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플레이어 23과 플레이어 45가 나란히 서서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플레이어 5는 반대편에 우뚝 서 있었다. 그의 발밑 갈라진 돌 틈새로는 이미 푸른 덩굴들이 꾸물거리며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 에단의 몸을 감싸고 있는 숨막히는 검은색 암호를 보았다. 플레이어 45의 피부가 빠르게 돌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에단을 조롱했다. 99번 플레이어, 거북이 등껍질도 없이 용케 기어나왔군. 고철깡통 하나 뒤집었으면 천하무적이라도 될 줄 아나. 에단은 그를 철저히 무시했다. 바이저 너머 망막 디스플레이는 이미 새 플레이어의 생체 신호를 완벽히 와곤한 상태였다. 스캔 완료. 타깃 와곤. 무기 시스템 잠금 해제. 시스템의 차디찬 목소리가 결투장 위로 공명했다. 최종 페이지. 데스매치를 시작합니다. 규칙. 최후까지 살아남아라. 시스템의 말이 끝난 순간 5번 플레이어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그의 발밑에서 덩굴이 거대한 뱀처럼 꿈틀거리며 미친 듯이 살아났다. 그것들은 사방에서 에단을 향해 휩쓸려 들었다. 땅이 갈라지며 흙을 뚫고 가시가 돋친 수많은 가시덤불이 튀어나왔다. 가시들은 거대한 그물을 형성하며 에단을 완전히 집어삼키려 했다. 23번과 45번 플레이어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45번 플레이어는 포효와 함께 수톤에 달하는 돌거인으로 변신해 육중한 발걸음으로 에단을 향해 돌진했다. 23번 플레이어는 입을 크게 벌렸고 그가 있는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음파 충격파가 터져나왔다. 공기가 찢어지며 귀를 찌르는 듯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강철조차 산산조각 낼 만큼 강력한 초저주파 공격이었다. 처음부터 이들 셋은 힘을 합치기로 결정하고 일제히 가장 강력한 공격을 퍼부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에단과 그의 고철 덩어리를 산산조각 내버릴 작정이었다. 월드 채팅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플레이어가 없었다. 이 전투에는 관객이 없었고 오직 4사람과
위에서 지켜보는 시스템뿐이었다. 이 합동 공격에 맞서 에단은 미동도 하지 않고 우뚝 서 있었다. 덩굴이 몸에 닿기 직전 에단이 왼팔을 들어 올렸다. 눈에 띄는 푸른색 전자기 펄스 고리가 뿜어져 나왔다. 푸른 펄스는 에단의 몸에서 뻗어나가며 확산되었다. 23번 플레이어의 음파 공격은 펄스 고리에 닿는 순간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23번 플레이어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틀어막고 무릎을 꿇었고 그의 칠공에서 피가 쏟아져 내렸다. 과부하된 전자기파에 의해 그의 신경계가 완전히 교란된 것이다. 시스템 알림, 23번 플레이어가 사망했습니다. 에단을 향해 달려들던 덩굴들도 펄스에 닿는 순간 모든 수분을 빨아먹힌 듯했다. 덩굴들은 시들어 새까맣게 변하더니 재로 변해버렸다. 5번 플레이어의 표정이 급격히 그는 굳어졌다. 더 멀리 있는 식물들을 조종하려 했지만 무언가에 의해 자신의 능력이 차단되었음을 깨달았다. 전자기 펄스가 그의 생체 전기 신호마저 교란시킨 것이었다. 그 순간 에단에게 정면으로 돌진할 수 있는 자는 45번 플레이어뿐이었다. 돌거인 형태의 45번 플레이어는 끔찍할 정도의 물리적 방어력을 지녔고 전자기 펄스는 그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 엄청난 파괴력을 머금은 그의 거대한 주먹이 이미 에단에게 닿아 있었다. 에단은 그 주먹이 일으키는 맹렬한 바람까지 느낄 수 있었다. 에단은 천천히 오른팔을 들어 올렸지만 주먹을 막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5손가락을 쫙 폈다. 그의 손바닥에서 소형 원자로의 에너지가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었고 극한으로 압축된 주파수 변환 광선이 소리 없이 발사되었다. 그것은 극한의 고열과 극한의 냉기가 융합된 광선으로 돌거인의 가슴팍을 정확히 간타했다. 폭발은 없었고 그저 쉬익하는 옅은 소리만이 들렸다. 피격 지점을 중심으로 파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45번 플레이어의 돌덩이 몸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쪽은 섭씨 3000도를 넘는 고열, 다른 한쪽은 절대 0도에 가까운 극한의 추위. 이 두 가지 극한의 힘이 그의 체내에서 맹렬하게 충돌했다. 그리고 그 순간 열 팽창과 수축이라는 물리 법칙이 가장 끔찍한 파괴력을 드러냈다. 안 돼. 45번 플레이어는 절망적인 단마마의 비명을 내지를 시간밖에 없었고 이내 그의 거대한 돌덩이 몸이 산산조각 폭발했다. 그의 몸은 무수한 돌덩이가 되어 흩날렸다. 시스템 알림. 45번 플레이어가 사망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채 10초도 지나지 않아 투기장 전체가 죽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에단과 5번 플레이어만이 남았다. 방금 전까지 5번 플레이어의 발밑에서 기어나왔던 덩굴들은 겁에 질린 듯 모두 땅속으로 물러났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을 숨기지 못한 채 에단을 응시했다. 악마, 넌 악마야. 에단은 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심판의 암호가 내딛는 걸음마다 무거운 금소금이 울려 퍼졌고 마치 죽음의 발소리 같았다. 이제 우리 둘뿐이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에단의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5번 플레이어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무릎을 꿇을 뻔했다. 그 푸른 펄스가 나타난 순간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식물 조종 능력은 종이장처럼 무력해졌다.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았던 45번 플레이어의 돌덩이 몸조차 에단을 단 반걸음도 물러서게 하지 못했다. 오지마, 다가오지마. 절망에 빠진 그의 목소리가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항복할게. 포기하겠어. 규칙에 분명 항복 옵션이 있을 거야. 에단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바이저 안쪽 화면에는 5번 플레이어의 심박수가 미친 듯이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다. 에단이 낮게 읊조렸다. 규칙? 진폭된 에단의 목소리가 텅 빈 콜로세움에 울려 퍼졌다. 유일한 규칙은 최후까지 살아남는 것뿐이고 규칙을 만드는 건 단 한 번도 플레이어였던 적이 없다. 에단이 오른팔을 치켜들자 손바닥의 에너지 코어가 다시 빛을 뿜었다. 5번 플레이어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죽음에 기다렸다. 하지만 그 순간 시스템의 차가운 알림음이 또다시 전 세계에 울려 퍼졌다. 시스템 경고. 전투 밸런스가 붕괴되었습니다. 오락성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긴급 보정 프로토콜을 가동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에단의 오른팔에서 뿜어지던 빛이 강제로 꺼졌다. 심판의 아머, 무기 시스템 역시 잠겨버렸다. 에단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5번 플레이어는 충격에 휩싸여 눈을 떴다. 시스템 알림. 99번 플레이어는 외부 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알림. 5번 플레이어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최종 결투의 공정성과 오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장 환경을 재설정합니다. 시스템의 말이 끝나는 순간 로마 콜로세움 전체가 맹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발밑에 단단한 볼바닥이 갑자기 녹은 초콜릿처럼 부드러워지더니 비옥한 검은 흙으로 변해버렸다.